톱스타 여자친구에게 5년이나 헌신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다른 사람과 열애를 공개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남자친구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나는 미련 없이 본가로 돌아가 막대한 가업을 물려받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림의 떡 같던 도도한 약혼녀와 결혼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하필이면 경매장에서 전 여자친구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마침 그녀의 새 남자친구가 선물을 사주겠다며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다. 경매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물건이었다. 장인의 혼이 깃든 최고급 걸작이라 참석자의 80%가 오직 이 물건을 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최상급 임페리얼 제이드와 천연 비추의 구슬에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세팅된 환상적인 목걸이였다. 이름하여 마리 엘사. 이 목걸이의 이전 주인은 과거 영부인이었던 마리 여사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목걸이도 자취를 감췄다가 20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내가 샀지. 경매사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객석에서 윈샤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류르엔이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목걸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눈독 들여온 생일 선물이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도 기념일 선물로 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은근슬쩍 흘렸었다.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생일 선물이 바로 이 목걸이였고 그녀의 새 남자친구 윈샤워는 윈청시 최고 갑부인 위나오의 금쪽 같은 아들이었다. 위나오가 아들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이번 경매는 그저 형식적인 들러리에 불과했다. 경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게 진짜 목적이었다. 윈샤워가 윈청에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지 말이다. 경매사 역시 이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명품에는 긴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기에 그는 곧바로 경매를 시작했다. 시작가 80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찰해 주십시오. 100만. 윈샤워가 거침없이 호가를 불렀고 순간 장내는 몇 초간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어서 누군가 조심스레 입찰을 시작했다. 120만, 500만. 점차 다른 사람들은 그 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윈샤워는 기필코 낙찰받겠다는 기세였다. 그에게 500만 따위는 껌값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윈샤워가 호가를 950만까지 올리자 장내는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비록 목걸이의 진짜 가치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아무도 윈샤워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어하지 않았다. 굳이 기를 쓰고 뺏기보다는 윈가문이 체면을 세워주는 편이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윈샤워가 오만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950만, 첫 번째. 950만, 두 번, 1000만. 윈샤워가 다 이겼다는 듯 확신에 차있을 때 내가 번호판을 번쩍 들어올렸다. 윈샤워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하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뻔히 보였다. 류르엔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까지 떠오르자 그는 한층 더 불쾌해진 기색이었다. 오늘 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자신을 향해야 했다. 대체 저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심지어 얼굴조차 모르는 놈이라니. 윈샤워는 저 건방진 놈에게 주제 파악이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겠다고 다짐했다. 1100만. 윈샤워가 지지 않고 호가를 높였다. 고작 1000만 따위는 그에게 세 발이 피나 다름없었다. 1200만. 나도 질세라 맞불을 놨다. 1300만. 윈샤워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도끼 품은 추격전을 이어갔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단호하게 번호판을 들어올렸다. 결국 윈샤워가 멈칫하더니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 역시 그의 날 선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지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윈가문은 무려 100년간 윈청시를 쥐락펴락하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온 명문가였다. 윈가문이 당주인 위나오는 포브스 갑부순위 상위권에 떡하니 자리잡은 인물이기도 했다. 바로 그 든든한 뒷배 덕분에 윈샤워가 지금 이 자리에 떵떵거리며 앉아 새 여자친구 생일을 챙기겠다고 1000만이나 되는 거액을 장신구 하나에 펑펑 쓸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히 나와 재력으로 맞붙으려 한다면 녀석은 분수도 모르고 까부는 꼴일 뿐이다. 그때 윈샤워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선생님. 정말 그 돈을 낼 능력은 되시고요? 내가 담담하게 대꾸했다. 다들 윈씨 가문이 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오늘 제가 그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윈샤워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윈청에서 윈씨 가문이 위상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 피덩이 같은 놈이 감히 윈씨 가문이 재력을 시험하겠다고 나서다니 그야말로 하룻강아지의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꼴이었다. 윈샤워 역시 내가 이토록 건방지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감히 자기한테 맞붙는 것도 모자라 자기네 집안 재력을 시험하겠다고까지 하니 그의 승부욕이 완전히 폭발해버렸다. 1500만. 내가 이어서 불렀다. 1600만. 윈샤워가 얼마를 부르든 나는 항상 그보다 100만씩 더 높게 불렀다. 가격이 점점 터무니없이 치솟자 윈샤워의 표정도 갈수록 썩어 들어갔다. 그는 속으로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도대체 이 자식은 정체가 뭐야? 돈을 아예 휴지 조각처럼 쓰고 있잖아. 이 목걸이는 절대 이 정도 가치가 안 되는데. 반면 옆에 있던 류르엔은 입을 꾹 다문 채 윈샤워보다 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류르엔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내가 윈샤오어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폭로해 쓸데없는 불똥이 튈까봐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윈샤오어의 불같은 성질머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금이야 그가 자신을 위해 1000만이라는 거금을 척척 써주지만 만약 그녀가 과거에 나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되면 당장 그녀를 내동댕이 칠 게 뻔했다. 윈샤오어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다.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감히 자기한테 이렇게 덤비는 놈은 처음이었다. 그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5천만. 연회장 전체에 사람들의 경악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목걸이가 아무리 귀하다 한들 5천만의 가치는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더 안 부르시나? 윈샤오어가 오만방자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도발했다. 계속해보시지. 5,100만, 내 돈이나 있어? 어디 내 놈 실력 좀 한번 보자고.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1억. 순간 연회장 전체에 정적이 감돌았다. 경매 진행자조차 이 엄청난 호가에 압도되어 굳어버렸다. 몇 초가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진행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1억, 1억. 첫 번째, 진행자의 시선이 윈샤오어를 향했다. 이때 윈샤오어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지려 있었다. 마치 큰 주먹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1억이라니, 이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가격이었다. 아무리 그라도 고작 이 목걸이 하나에 1억을 쏟아부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한 한도는 3천만이었고 홧김에 질러버린 5천만도 이미 한계를 넘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이 미친놈이 무려 1억을 불러버린 것이다. 나는 여전히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1억이라는 돈이 그저 동네 껌값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지만 경매장에서 호가를 불렀다는 건 곧 낙찰을 의미했다. 진행자가 이어 말했다. 1억, 두 번째, 1억, 세 번째, 낙찰되었습니다. 이쪽 신사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참다 못한 유류엔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사람, 돈 하나도 없어요. 다들 똑똑히 보세요. 그냥 회방 놓으려고 온 거라고요. 저놈은 사기꾼이에요.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윈샤오어가 즉각 따져 물었다. 너, 저 자식 아는 놈이야? 유류엔이 이를 뿌득뿌득 깔며 대답했다. 당연히 알죠. 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 새끼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남자 연예인 무수엔이잖아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아, 저 사람이 무수엔이었어? 여자한테 빨대 꽂고 산다고 폭로 터졌던 그 삼류 연예인 말이야. 맞아, 맞아. 유류엔이 비웃으며 말했다. 저딴 놈이 무슨 돈이 있어서 경매를 받겠어요? 저건 그냥 사기꾼이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 따위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냥 다리를 꼬고 소파에 기대어 그들의 쇼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유류엔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수엔, 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지. 1억으로 경매품을 낙찰받았으니 당연히 1억을 내놔야 해. 만약 못 내면 넌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밥이 될 거야. 내 재산날이 코앞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가 보기엔 1억이 그렇게 큰 돈이야? 유류엔이 계속해서 쏘아붙였다. 진짜로 널 물고기밥으로 못 줄 거라고 생각해? 저 자식이랑 말 섞지 마. 윈샤오어도 앞으로 나섰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저 윈샤오어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규칙에 따라 돈을 못 내면 저 녀석은 물고기밥이 되어야 합니다. 경매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장내가 몹시 소란스러워졌다. 여러분, 진정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와중에 경매장 관리인이 일행 곁으로 다가왔다.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신 분이 낙찰받습니다. 이 손님께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매품을 얻으셨습니다. 최소 30%의 계약금을 지불하셔야만 회장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경매장은 모든 것을 규칙대로 처리합니다. 이러쿵저러쿵해도 결국 내가 1억을 꺼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3천만은 먼저 내야 할 거 아니야? 진행자가 내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손님,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릴까요? 윈샤오어가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자식이 1억을 낼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지.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며 나는 어느새 무리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별다른 말 없이 느긋하게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윈샤오어는 그 카드를 본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때 유류엔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제 은행 계좌에 1억이 있을 리가 없어. 그 말을 들은 윈샤오어는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무슨 은행 계좌야? 저건 블랙카드잖아. 한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신용카드라고. 1억은커녕 100억도 당장 긁을 수 있는 카드야. 유류엔도 당연히 블랙카드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그녀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어? 블랙카드가 있었으면서 예전에는 왜 나한테 쓰라고 안 준 거야? 윈샤오어가 중얼거렸다. 저 카드는 전 세계에 딱 3장뿐인 거 아니었어? 제가 저걸 어디서 구했지? 유류엔이 얼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가짜가 분명해. 주웠거나 훔쳤겠지. 직원이 카드 앞면을 확인했다. 글로벌은행의 블랙카드입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놈이 진짜로 1억을 낼 수 있다니. 이때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손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무대 뒤로 가주실 수 있으신지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비밀번호는 필요 없어요. 그냥 긁기만 하세요. 직원은 황송해하며 두 손으로 블랙카드를 받들고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장 사장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는 굽실거리며 깍듯해졌고
얼굴엔 웃음을 한가득 띠고 있었다. 이수님께서 어느 명문가의 도련님이신지 미처 몰라뵀습니다. 그러자 내가 물었다. 명문가 도련님이 아니면 그쪽 경매품은 사지도 못하는 겁니까? 사장이 황급히 해명했다. 아유, 오해하셨습니다. 물건이 워낙 귀중하다 보니 잠시 후에 저희 경호팀을 파견해서 대까지 목걸이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무려 1억짜리 경매품이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다뤄야지. 나는 무심한 투로 툭 내뱉었다. 그깟 작은 장신구일 뿐인데 그냥 예쁜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주면 돼요. 어차피 이따가 남줄 거니까. 나 이제 가봐도 되죠? 이거는 황급히 굽신거리며 대답했다. 네, 그럼요. 낙찰받으신 물건과 블랙카드는 모두 고객님 차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음을 옮기자 사람들은 황급히 양옆으로 물러서며 내게 길을 내주었다. 운수아의 곁을 지나칠 때쯤 나는 걸음을 살짝 멈추고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았다. 한창 독이 올라있던 운수아는 차가운 얼굴로 나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윽박질렀다. 뭘 쳐다봐. 나는 아주 여유롭고 느긋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 안부 좀 전해주시죠. 그리고 이 말도 좀 전해주세요. 내 성은 몫이이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입니다. 운수아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감히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건지. 마치 자기 아버지와 아주 친한 사이라도 되는 양구는 꼴이 어이가 없었다. 잠깐, 성이 몫이라고? 운수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황급히 나를 제대로 확인하려 했을 때 나는 이미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다. 유여연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몫이 성이 뭐 특별해? 그는 재빨리 머릿속을 굴려보았다. 운성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을 다 뒤져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몫이 가문 중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있다는 걸 말이다. 하지만 운수아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인 그는 유여연의 말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속으로 같은 말만 미친 듯이 중얼거릴 뿐이었다. 몫이연. 그분이 몫이연이었어. 그분은 태자씨여. 유여연의 귓가에도 태자라는 두 글자가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운수아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며 온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 운수아는 곧바로 수행원들을 이끌고 쫓기듯 경매장을 빠져나갔다. 유여연은 내가 무려 1억 위안의 현금을 턱턱 내놓았다는 그 공포스러운 사실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방금 그 사람 진짜 몫이연 맞지?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지? 그러고는 꼬리를 내린 채 슬그머니 운수아의 뒤를 따라갔다. 한편 바로 그 무렵 내 휴대폰이 갑자기 짧게 울렸다. 뉴스 알림이었다. 기사 제목에는 유여연과 재벌가 도련님 운수아 공개 열애 선언이라고 적혀 있었고 관련 속보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미 돈을 발라 띄워놓은 실시간 검색어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침 할 일도 없던 참이라 무심코 기사를 클릭해 들어가 보았다. 화면 전체가 온통 두 사람의 열애를 축복하는 댓글로 도배되어 있었다. 유여연의 이미지는 아주 맑고 순수하며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워낙 탄탄한 팬덤을 갖추고 있는 데다 소속사의 언론 플레이도 훌륭해서 마케팅 계정들조차 그녀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다. 당연히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인기도 평판도 꽤나 좋았다. 운수아는 비록 연예계 종사자는 아니었지만 운씨 가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발을 걸치고 있는 덕분에 그 역시 셀럽 자격으로 각종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덕분에 업계에서도 꽤나 평판이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화면을 가득 채운 그 엄청난 칭찬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찌르듯 거슬리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다. 하청죽이 쓴 글이었다. 이게 같은 년놈들. 유여연이 수많은 팬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녀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유여연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청죽은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으니까. 그녀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유여연은 재벌가 도련님인 운수아의 든든한 뒷배를 등에 업고 그 누구보다 잘나가는 중이었다. 하청죽이 던진 한두 마디 말 따위는 당연히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의 물결 속에서 그녀가 남긴 개 같은 년놈들이라는 욕설만 유독 눈에 띄었고 결국 유여연 팬들의 지독한 악플 테러에 시달리다 못해 계정을 삭제하고 말았다. 완전 무명 연예인이라 방송 스케줄 하나 못 잡고 연예계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겠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샤칭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인터넷에 그녀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았지만 최근 소식이나 작품 활동은커녕 광고 협찬조차 아예 없었다. 샤칭주는 연예계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녀처럼 뜨지 못하고 이름 없는 연예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쓸 수 없이 많다지만 나 무수인이 친구가 그런 재수없는 꼴을 당하게 둘 순 없지. 나는 곧바로 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집안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몇 개나 있었지? 군인이 대답했다. 국내에 있는 가문 기업 중 전문 경영인이 관리하는 문화, 산업 계열사가 3곳 있습니다. 직계 가문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딱 한 곳인데 경영 악화로 파산 직전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싱우이 엔터테인먼트인데 역사가 꽤 깊은 곳으로 주로 영상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속 연예인도 있어? 내가 묻자 군현이 말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로 해. 준비 좀 해놔. 그 회사 실질적 경영권 나한테로 넘기고. 수학이 너머로 군현이 꽤나 놀란 기색이었다. 도련님께서 직접 회사를 맡으시려고요? 어르신께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를 인계받을 조수도 몇 명 더 배정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 야심찬 후계자처럼 보여? 이 회사로 여자 하나 제대로 스폰서 노릇 좀 하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거든. 군현은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할 게 있어. 내가 덧붙였다. 내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군현은 컴퓨터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내게는 아주 든든한 조수였다. 아니나 다를까 금세 내가 요구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내 휴대폰으로 보내왔다. 샤칭주의 최근 몇 년간 활동은 이름도 모를 지방 소도시를 돌며 행사나 뛰는 게 전부였다. 연예계에서는 아예 존재감조차 없었다. 내가 인수할 작은 회사 상황은 더 최악이었다. 몇 년 연속 적자만 기록하다가 파산하기 직전인 상태.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하고 연예계에선 듣보잡이나 다름없는 여배우를 떠맡는 것. 어이없게도 이게 내가 귀국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되어버렸다. 얼마 뒤 나는 한 아파트 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옆집 이웃까지 밖으로 나와버렸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안에 있는 사람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물었다. 방 안에서 무슨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들어가 보려면 집주인을 불러야 하는데 집주인도 타지에 있어서 모른 척한다니까요. 1년 치월세를 미리 다 받아서 계약기간 끝나면 와보겠다고 하질 않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나, 별일도 다 있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일은 제가 오늘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총각이 해결한다고? 나는 망설임 없이 발로 나무 문을 걷어찼다. 쾅! 하는 괴눈과 함께 문짝이 부서지며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나는 허리를 굽혀 그 구멍 안으로 쑥 들어갔다. 샤칭주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뭔가 자기 볼을 꼬집는 걸 느꼈는지 그녀가 눈을 뜨고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시연,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는 떡진 머리에 끄재재한 몰골이었다. 연예인이었던 테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다시 이불 속으로 웅크려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연아, 너 진짜 어떻게 온 거야? 대체 어떻게 들어왔어? 나는 가차없이 그녀의 이불을 확 걷어차버렸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부스스 일어나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 망할 여우년, 류여연 손봐주러 같이 가자고 온 거지? 걱정 마, 나 진짜 똥 한 바가지 준비해놨거든. 그 기집애 만나면 머리통에 확 부어버리고 내 원수 갚아줄게. 나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헛웃음이 났다. 이웃들이 악취가 난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화장실에 진짜 똥바가지를 모셔뒀을 줄이야. 하청죽은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 화장실에서 진짜로 구역질 나는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오고 있었다. 나 뉴스 보자마자 바로 준비했잖아. 이 재수없는 여우년, 무조건 복수할 거야. 나는 진들 사이를 헤집고 간신히 앉을 자리를 찾았다. 좁아터진 방 안은 엉망진창이었고 사방에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하청죽의 생활은 보나마나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예전에 얘랑 같이 룸메이트로 살았을 때만 해도 진짜 깔끔 떠는 애였는데 그 시절에 나는 집안일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생활 바보였고 청주기가 내 뒷바라지를 다 해줬었다. 나는 무심코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차이쿤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에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 시절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나는 인기 순위 1등을 달리는 비주얼의 대표주자였고 2등이었던 차이쿤쿤은 완벽한 실력파였다. 노래, 춤, 랩 다 되는 올라운더에 특히 스트릿 댄스를 기가 막히게 췄다. 그놈의 철상고 춤 하나로 팬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았지. 우리 두 사람의 팬덤은 그야말로 물과 불처럼 앙숙이었고 사이가 최악이었다. 하지만 하청죽은 늘 내 편에 서주었다. 내가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후 청주기는 차이쿤쿤 패거리들에게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짓밟혔고 그 탓에 멘탈도 점점 무너져 내렸다. 청주기의 상황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내가 지방과 연을 끊었던 터라 도와줄 힘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다. 이 기집애가 꽤 오랫동안 망가져 지내긴 했어도 몸매 하나는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었다. 워낙 자기관리가 철저한 데다 틈만 나면 헬스장에서 살던 애니까 단아하고 기품 있는 계란형 얼굴에 웃을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뭔가에 콕 박힌 매력점도 엄청 신비로운 느낌을 줬고 나는 청주기의 얼굴이 한 번 보면 잊히지 않을 만큼 개성있고 대중들에게도 확실히 먹힐 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 소속 사놈들은 이 아이만의 특별한 매력을 쥐뿔도 몰라봤다. 억지로 차갑고 도도한 센언니 콘셉트를 밀어붙이더니 화장으로 그 예쁜 눈물점마저 가려버렸다. 요 몇 년 연예계에 도도한 센언니 콘셉트가 유행하긴 했다. 여배우들마다 줄줄이 걸크러쉬 노선을 탔고 심지어 누구누구 형님이라고 불리는 걸 영광으로 여길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대충 꼴을 수습한 하청죽이 내 얼굴을 부여잡고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시연이
시연아, 어디 봐. 울어서 눈 빨개진 거 아니야? 뉴스 보고 다 알았어. 안 그래도 오늘 연락하려고 했거든. 그 재수없는 여우년, 절대 그냥 안 둬. 나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의 손을 쳐냈다. 나 류여연 얘기하러 온 거 아니거든? 이웃들 말 들어보니까 너 반년 넘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갔다며. 청죽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반년씩이나 안 나가? 그건 병자지. 난 그냥 생활 패턴을 바꾼 것뿐이야.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거지 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기가 차서 내뱉었다. 숨어 지낸다고 문제가 해결돼? 기레기들이 내 욕을 한마디라도 덜 해준대? 그렇다고 업계 사람들이 널 안 짓밟기라도 한대? 샤칭주의 표정이 점점 더 울상이 되었다. 나는 탁자 위에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래도 내가 이 잡지를 아직도 본다는 건 내 마음속 불꽃이 아직 안 꺼졌다는 증거잖아. 넌 이대로 끝내기엔 억울하지 않아? 그 자식이 예전에 우리한테 얼마나 엿을 먹였는데 내가 일 터졌을 때 나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난 아직도 생생하게 다 기억한다고. 샤칭주가 풀이 죽어 말했다. 아옌, 나도 예전 일 다 기억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난 지금 차이쿤쿤이랑 완전 급이 다르다고. 걔는 벌써 잡지 표지 모델인데 넌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모를 거야.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재능도 없는 데다가 남한테 아부할 줄도 모르잖아. 난 이 바닥에서 제일 밑바닥인 제일 비참한 찌끄러기일 뿐이야.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코를 훌쩍였다. 그러고는 억지로 미소를 쥐어짜내며 말했다. 내일은 신경 쓰지 마. 지금 중요한 건 내 문제니까. 가자. 내가 화장실에서 그 똥 무더기 가져올 테니까 류루엔 그 기집애한테 당장 따지러 가자고. 다 생각해놨어. 그 더러운 짓은 내가 할게. 넌 그냥 옆에서 몰래 지켜보기만 해. 그 똥 무더기 내가 확실하게 걔의 머리통에 부어버릴 테니까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명색이 천하를 호령하는 태자인 나는. 그 말에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럴 가치 없어. 빨리 그딴 거 당장 치워버려. 집안에서 똥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넌 이 냄새가 견뎌지냐? 샤칭주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너 류루엔 조지러 같이 가자고 온 게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줄 알아? 오늘 밤 자선 파티에 너 데려가려고 온 거야. 샤칭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파티라고? 무슨 소리야? 너 웨이보 안 봤어? 내가 물었다. 샤칭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 웨이보에 류루엔 저격하는 글 올리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서 그거 만들었거든. 똥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자버렸어. 또 악플 테러 당했겠네. 뻔하지. 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 툭 내뱉었다. 일단 화장실 가서 그거 좀 들고 나와. 같이 갖다 버리자. 그 다음에 숍 가서 스타일링 좀 받고 류루엔 참교육하러 가자고. 무슨 스타일링까지 받아? 샤칭주는 내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걔가 그럴 급이나 돼? 나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졌다. 그냥 매니지먼트 계약부터 먼저 하자. 어쨌든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소속 연예인이니까. 나는 가방을 열고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꺼내 그녀에게 툭 던졌다. 샤칭주는 멍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그 위에 적힌 글자를 보고 너무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칭우이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계약서? 그녀는 경악하며 계약서를 펼쳤다.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로 그녀를 받아주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녀가 다급하게 몇 장을 넘기더니 말했다. 뭐가 이렇게 간단해? 이거 나 놀리려고 만든 거 아니지? 딱 봐도 인터넷에서 대충 긁어온 양식이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해? 일단 먼저 서명해둬. 며칠 뒤에 새 걸로 다시 갖다 줄 테니까. 샤칭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뜻이야?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 예전에 약속했었잖아. 나중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잘 나가면 서로 이끌어주자고. 이제 약속을 지키러 왔지. 샤칭주의 입은 계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떡 벌어졌다. 너 완전 대박 났다는 거야?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냥 본가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받았을 뿐이야. 칭우이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집안 사업 중 하나거든. 그 말을 듣고 샤칭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가업을 물려받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했다. 내가 너한테 말한 적 없었지. 사실 우리 집 꽤 부자야.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지. 사업체도 엄청 많고 나조차도 다 모를 정도로 말이야. 아무튼 엄청 많아. 그녀는 다시 계약서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위에 찍힌 새빨간 직인을 보고는 다급하게 말했다. 아옌, 직인 위조하는 건 불법이야.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씩 웃었다. 손가방에서 초대장 2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럼 이것도 가짜인지 한번 봐봐. 샤칭주는 초대장을 받아들고는 요리조리 꼼꼼히 살펴보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위에 적힌 서명을 벅벅 문질러 보았다. 영락없이 가짜라고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내 팔을 껴안고 마구 흔들어댔다. 대박났다고 나버리기 없기야. 앞으로 네가 내 아빠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뺨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건 곤란한데. 샤오주, 난 네가 떴으면 좋겠어. 차이쿵쿵보다 훨씬 더 유명하게 만들 거야. 그 누구보다도 최고로 빛나게. 네가 새로운 시대의 원톱 스타가 되게 해줄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이끌며 말했다. 가자. 너의 완전히 새로운 스타 인생은 이미 시작됐어.
샤칭주는 고층 빌딩 앞에 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 걸린 광고판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은 국내 최고급 스타일링 숍이었다. 일반인에게는 영업하지 않고 오직 VIP 고객만을 위한 1:1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연예계 스타들은 각자 전속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GM숍에 와서 스타일링 받는 것을 선호했다. GM은 단순히 스타일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 협찬까지 연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구하기 힘든 한정판 의상들도 제공해주니 이 바닥에서는 GM에서 스타일링을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랑거리였다. 샤칭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자신이 언젠가 이런 화려한 문 앞에 서게 될 줄은.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나를 대신해 분풀이를 해주겠다며 류루엔에게 어떻게 똥물을 끼얹을까 궁리하고 있었으니까. 그러고는 연예계와 완전히 작별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녀는 이런 어마어마한 곳의 입구에 서서 오늘 밤 연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샤칭주가 약간 불안해하며 물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GM의 대표 치위가 한달음에 직접 마중을 나왔다. 그는 나와 열정적으로 악수를 나눈 뒤 무척 공손한 얼굴로 말했다. 징 어르신께 연락받았습니다. 수영아드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마음이 어찌나 설레던지요.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이것저것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이고, 신세라니요.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와주셔서 오히려 제 가게가 다 빛이 납니다. 두 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스타일리스트가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샤칭주가 헉하고 헛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차이쿵쿵과 매니저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침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던 참이었다. 샤칭주가 소리치자 차이쿵쿵이 발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더니 약간 놀란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몇 년 만에 보니 차이쿵쿵의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있었다. 그는 검은색 연미복에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시크한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더해져 카리스마가 넘쳤다. 연습생을 졸업한 이후 차이쿵쿵은 그룹 1위로 데뷔하며 인기 보이그룹의 리더가 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연예계 최고의 톱스타였다. 그런 그가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순식간에 적대감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매니저는 곧바로 그를 끌어당겼다. 사고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듯했다. 차이쿵쿵은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내가 차갑게 내뱉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시 사장님, 아까는 GM의 고객 프라이버시 관리가 끝내준다고 큰소리치시더니 제가 보기엔 영 형편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쓰레기 같은 걸 마주치게 됩니까? 차이쿵쿵은 어떻게든 참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나 획 돌아서서 험악한 기세로 나를 노려보았다. 조심해. 방금 누구 보고 쓰레기라는 거야? 아연, 조심해. 샤칭주가 잔뜩 긴장한 채 내 앞을 막아섰다. 차이쿵쿵은 불같은 성질머리에 태권도까지 배운 놈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너무 잘 나가서 연예계의 거물급 행세를 하고 있으니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차이쿵쿵은 샤칭주를 보더니 비웃으며 콧방귀를 꼈다. 난 또 누구라고? 너였냐? 쓰레기는 바로 너지. 아니, 쓰레기 두 마리가 뭉쳐다니네. 루저들끼리 끼리끼리 논다더니. 하하, 쿵쿵. 그만 좀 해. 매니저가 그를 살짝 잡아 끌자 그가 대꾸했다. 나리 누나, 걱정 마. GM 프라이버시 관리가 얼마나 훌륭한데. 여긴 우리 말고 아무도 없다고. 차이쿵쿵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든 채 내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비아냥거리며 웃었다. 이번엔 또 어떤 돈 많은 아줌마를 물었길래 GM까지 와서 돈지랄을 하실까? 아주 똥개가 애완견으로 신분 상승하셨어. 차이쿵쿵,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샤칭주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고 그를 담담하게 쳐다보았다. 차이쿵쿵이 한껏 도발했다. 왜? 내 말이 틀렸냐? 3년 전에 돈 많은 여자 스폰서 물어서 잠수 탄 거 아니었어?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나? 내가 쟤였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낯짝 들고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진 못했을 거다. 쪽팔리지도 않냐? 기어코 다시 얼굴을 들이밀거였으면 이 정도 팩트폭행은 감수해야지. 안 그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시우가 다급히 웃는 낯으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차이 선생님, 진정하시고 그만하시죠. 모 선생님은 저희의 귀빈이십니다. 그때 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시 사장님, 비키는 게 좋을 겁니다. 시우가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랐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살기가 똑똑 묻어나는 내 눈빛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는 그를 향해 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고 시우는 그대로 밀려나 중심에서 벗어났다. 그는 멍하니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현장은 걷잡을 수 없이 팽팽해졌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차이쿵쿵에게 다가가자 그는 처음으로 내게서 그렇게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 압박감이 확 밀려들었다. 차이쿵쿵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는 코웃음을 쳤다. 진짜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내 놈 뒤에 어떤 거물 뚝배기 있든 간에 내 눈엔 쥐뿔도 안 차거든. 왜, 그 눈빛은 한 대 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쳐봐. 자, 내 얼굴 여기 대줄 테니까 어디 한번 쳐보시지. 그는 아주 건방지게 얼굴을 들이밀며 자기 볼을 툭툭 쳤다. 얼굴엔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고는 손을 번쩍 들어 그대로 뺨을 후려갈겼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게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차이콩쿠는 물론이고 치위와 샤칭주조차 미처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나는 손을 거두며 내 손바닥을 후후 가볍게 불었다. 하, 진짜 쓰레기 같은 게 내 손까지 다 더러워졌잖아. 말을 마치고 시선을 올려 차이콩쿤을 쳐다보았다. 녀석은 아직도 얼빠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시익 웃으며 말했다. 아직 덜 맞았나 보네. 나는 다시 손을 치켜들었고 짝, 짝, 짝 연달아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차이콩쿤의 얼굴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다. 녀석은 뺨을 감싸쥐고는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진짜로 손을 댈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다. 무슨, 네가 아주 돌았구나. 차이콩쿤이 수치심에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새 정신을 차린 치위가 재빨리 녀석의 손목을 낚아챘다. 차이 선생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치위의 뒤로 물러났다. 차이콩쿤은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무수엔 따위가 감히 자기를 때리다니. 녀석은 미친 듯이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손목이 치위에게 단단히 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화가 나서 말까지 더듬으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치위, 너 당장 손 안 놔? 진정은 무슨 얼어 죽을 진정이야. 저 새끼가 날 쳤다고 감히 날 때렸어. 내가 내 매장에서 쳐맞았단 말이야. 경비원, 일단 무 선생님부터 VIP 룸으로 모셔. 치위는 황급히 다른 직원들까지 부르며 속으로 애가 타서 부르짖었다. 맙소사, 이 연예인들은 진짜 비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말 한마디 엇나갔다고 바로 주먹질이잖아. 밖에 나가서 치고받는 거야 알바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징더 어르신의 수양아드님이 여기서 다치게 둘 순 없다고. 치위는 온몸을 내던져 내 앞을 막아섰다. 차이콩쿤은 몸을 날려 철상고를 날리고 쿵쾅까지 휘두르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 무자비한 공격은 고스란히 치위가 다 받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얻어맞아 피멍까지 맺혔다. 치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차이 선생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GM에서 다 보상해드릴 겁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반드시 만족하실 만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흥분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경호원 3명이 달려왔다. 치위는 차이콩쿤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도 고개를 돌려내게 말했다. 무 선생님, 일단 먼저 자리를 피해주십시오. 나는 내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 샤칭주를 보며 말했다. 가자, 칭칭. 저런 더러운 쓰레기랑 엮여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 말에 차이콩쿤은 분노로 완전히 돌아버렸다. 치위와 경호원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쳐서 나와 샤칭주가 빠져나갈 수 있게 호위했다. 등 뒤로 차이콩쿤이 짐승처럼 포효했다. 오늘 일, 이대로 안 끝난다. 절대 안 끝나. 차이콩쿤의 매니저 마이루이 역시 순식간에 벌어진 막장극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녀가 황급히 차이콩쿤을 억지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꾹 눌러 낮추며 속삭였다. 보는 눈이 많아요. 일단 방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차이콩쿤은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메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치위의 도움을 받아 그를 방광제로 끌고 방으로 돌아갔다. 다른 스타일링 룸에서는 나와 샤칭주가 이미 메이크업을 시작한 상태였다. 샤칭주는 여전히 방금 일어난 모든 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오디션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내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무던했으니 말이다. 차이콩쿤이 대놓고 시비를 걸어와도 나는 단 한 번도 그와 말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 항상 그녀가 나서서 나를 지켜줬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보호가 필요했던 내가 갑자기 전투력이 만렙이 되어서 차이콩쿤의 뺨을 아주 매섭게 여러 대나 후려쳤으니 말이다. 그녀가 지난 몇 년 동안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내가 저질러버린 것이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동안 저 자식한테 괴롭힘 좀 당했지? 샤칭주가 대답했다. 네가 날린 그 뺨들 다 나 대신 때려준 거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자식이 먼저 때려달라고 애원했잖아. 샤칭주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그 자식 분명히 복수할 텐데 걔 이 바닥에서 꽤 힘이 있단 말이야. 너도 알잖아. 이 바닥이 다 파벌 싸움인 거.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씩 웃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밤 일이나 생각하자. 나는 샤칭주의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얼굴에 눈물 좀 가리지 마. 왜? 샤칭주는 조금 의아해했다. 그건 흠집이 아니니까. 오히려 너만의 매력 포인트지. 스타일리스트가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다. 저도 동의해요. 본인만 괜찮으시다면 그 눈물점 위에 포인트를 좀 더 줘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데 어떠세요? 샤칭주는 멍해졌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의 눈물점이 불길하다며 흉측하다고만 했지. 이게 매력 포인트라고 말해준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다.
좋아, 내 말대로 할게. 내 스타일리스트는 곧바로 그녀의 얼굴을 살짝 들어올리더니 눈물점에 장식을 더하기 시작했다. 샤칭주는 고개를 든 채로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아옌, GM에서 앞으로 우리 출입을 막으면 어떡하지? 그건 차이쿤쿤 그 자식이 걱정해야 할 문제야. 바로 그때 시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무 선생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대답하자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무 선생님, 불쾌한 경험을 겪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차이씨 측은 저희가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에게 충분한 배상금을 지불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절대 그를 GM의 VIP로 받지 않겠습니다. 샤칭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인의 진짜 배경이 대체 뭐길래 저러는 걸까 감탄했다. GM의 사장인 치위는 이 바닥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거물인데 이렇게까지 설설 기다니 말이다. 차이쿤쿤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 내게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더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필요하신 게 있다면 무엇이든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나는 샤칭주의 예쁜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툭 던지듯 말했다. 됐어, 그만 가봐. 시위가 나가자마자 샤칭주가 입을 열었다. 아옌, 우리 오늘 밤에 뭐 입어? 샤칭주의 진짜 관심사는 오늘 밤에 우리가 입을 드레스였다. 내가 물었다. 뭘 입고 싶은데? 샤칭주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청 풍성한 드레스를 입을 거야. 문에 들어설 때 치맛자락이 화면을 제일 크게 채우는 걸로. 그녀는 양손을 휘저으며 거대한 치맛자락을 그려 보였다. 저녁 연회장으로 출발하기 전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무심코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내 얼굴을 향해 찰칵 찍고는 1초도 안 돼서 그 사진을 바로 올려버렸다. 잠깐만요. 하칭주가 재빨리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내 손놀림이 훨씬 더 빨랐다. 결국 그녀는 날 막지 못했다. 왜 그래요? 사진 보정 안 해요? 하칭주는 경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세상에, 연예인이 셀카를 무보정으로 올린다고요? 무슨,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얼굴을 가리켰다. 얼굴 천재라는 이 몸의 별명, 못 들어봤어? 내가 웨이브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무슨,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지? 그가 진짜 돌아왔다고. 그와 동시에 파티 라이브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드디어 검은색 최고급 차들이 줄지어 레드카펫으로 들어섰고 스타들이 속속 등장했다. 차이쿤쿤은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나타나 멋진 매력을 뽐냈다. 차이쿤쿤이 레드카펫을 걷고 있을 바로 그때 갑자기 관중석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또 다른 검은색 벤틀리 차량이 천천히 다가왔고 차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시원하게 뻗은 긴 다리가 드러났고 이어서 검은색 최고급 정장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숨이 멎을 듯 잘생긴 얼굴이 나타나자 방송창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사진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일제히 카메라 렌즈를 내게로 향했다. 실시간 댓글창이 그야말로 폭발했다. 세상에, 무수엔이 돌아왔어.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잘생겨졌잖아. 거기다 어른스러운 매력까지 철철 넘치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온 카메라를 가볍게 밀어내며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내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졌지만 시청자들은 여전히 진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차이쿤쿤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방금 매니저 메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침착해. 오늘 밤의 진짜 목적을 잊지 마. 차이쿤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억지로 미소를 다시 지어 보이며 빠르게 사람들 속에서 목표물을 찾아냈다. 바로 주수 감독이었다. 그가 와인잔을 들고 막 다가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다. 그건 바로 나였다. 나는 진수 감독 앞으로 다가가 가볍게 악수를 나누었다. 뒤로 밀려난 차이쿤쿤은 씩씩거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엔씨, 환영합니다.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시는 건가요? 복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나는 웃으며 명함을 한 장 건넸다. 싱우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무슨. 주 감독은 깜짝 놀라며 내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네, 주로 영화 투자를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회사 대표로 모금 행사에 참석할 겸 저희 소속 연예인 세상 구경도 시켜주려고 왔습니다. 소속 연예인이라고요? 주 감독이 물었다. 마침 오네요. 나는 방금 레드카펫을 지나온 하칭주를 가리켰고 진수 감독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하칭주의 스타일링은 아주 독창적이었다. 전통 한풀을 차려입고 붉은 저고리에 비단 치마를 두른 채였다. 펄럭이는 넓은 소매와 긴 치맛자락이 기품 있고 우아하게 그지없었다. 완벽한 계란형 얼굴에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물씬 풍겼다. 눈가의 눈물점은 붉은 매화꽃 모양으로 포인트를 주어 우아하면서도 유니크했다. 화려함으로 경쟁하는 이 파티장에 달콤하고 청초한 분위기의 고전 의상을 입은 소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정말이지 눈이 번쩍 뜨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넋이 나간 듯한 진수 감독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저희 회사와 계약한 첫 번째 연예인입니다. 이름은 하칭주. 마침 주 감독님의 새 사극 영화에서 배우를 뽑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주 감독님은 그제야 깨달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구 대표님, 신경 많이 쓰셨네요.
성희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셨죠? 조만간 같이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뒤에 가로막혀 다가오지 못하던 찰쿵쿤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나섰다. 막 앞으로 돌진하려던 찰나 손을 번쩍 들었지만 그의 매니저가 제지했다. 내가 불렀다. 칭칭. 이리 와서 주 감독님께 인사드려. 샤칭주가 자기 코를 가리켰다. 아 불렀어? 그녀가 비집고 다가왔다. 그리고는 예의 바르게 주 감독님께 인사했다. 오, 좋아요 좋아. 아주 고전적인 우아함이 있네요. 주 감독님이 웃으며 칭찬했다.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말이죠. 샤칭주씨, 드디어 본인한테 딱 맞는 색깔을 찾았군요. 샤칭주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감격해서 말했다.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주 감독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시다니. 그녀가 쑥스러운 듯 볼을 매만지자 주 감독님이 웃으며 말했다. 꿈있긴요.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저쪽에 오랜 친구가 있어서 인사 좀 나누고 올게요. 이따 다시 얘기 나눕시다. 주 감독님이 자리를 뜨자 샤칭주는 흥분해서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 주 감독님이 날 칭찬하시다니. 아옌, 나 진짜 너 너무 좋아 죽겠어. 그 순간 찰쿵쿤이 불쾌한 눈빛으로 목소리를 깔며 옆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무슨, 너 이거 다 일부러 그런 거지?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맞는데? 일부러 그런 건데. 찰쿵쿤은 본래 비아냥거리려 했으나 내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나올 줄 몰랐는지 단숨에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뇌를 거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내 얼굴을 향해 확 끼얹으려 했다. 나는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콱 낚아챘다. 가볍게 휙 비틀어버리자 찰쿵쿤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려 손목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나는 무심하게 내뱉었다. 서방에 카메라 널렸는데 진짜 찍혀도 상관없나 봐. 오늘 밤 승부는 이미 네가 졌잖아. 매너까지 바닥칠 작정이야? 찰쿵쿤은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난 안 져. 예전에도 안 졌고 지금도 안 져. 앞으로도 절대 안 질 거라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행사장 조명이 스르륵 어두워지며 파티의 식전 행사가 끝났다. 이제부터가 오늘 밤의 진짜 하이라이트다. 나는 찰쿵쿤의 손을 놔주며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두고 보시지. 나는 샤칭주를 이끌고 가까운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찰쿵쿤도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우리 곁에 주저앉았다. 이번 파티는 빈곤 상간 지역을 돕기 위해 열린 모금 행사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서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은 교실에서 힘겹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본격적인 기부 순서가 시작되었다. 게스트들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다. 나 기부할 돈 없는데. 칭주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낼게. 내가 대답했다. 그럼 넌 얼마 기부하게? 샤칭주가 묻자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찰쿵쿤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기부하기 싫은 거겠지. 너 성희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라며? 그럼 적어도 100만 위안쯤은 내야 하는 거 아냐? 샤칭주가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얼마를 내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야. 찰쿵쿤이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다 알아봤지. 싱우이 엔터테인먼트 곧 파산한다며? 무슨 대기업 회장인 척을 하고 있어. 찰쿵쿤이 한창 신나서 떠들고 있을 때 사회자가 갑자기 그의 말을 끊었다. 수혜님, 찰쿵쿤님, 두 분 얼마 기부하실지 상의는 다 끝나셨나요? 찰쿵쿤은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렸다. 뜻밖에도 사회자가 내게 직접 마이크를 넘겼고 나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명색이 회장인데 남들보다 적게 기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다. 와,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십니다. 그럼 찰쿵쿤님보다 무조건 더 많이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분이 얼마를 기부하시든 저는 그 금액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장르는 발칵 뒤집혔고 샤칭주도 멍하니 굳어버렸다. 0을 하나 더 붙인다고? 그건 무려 10배잖아. 찰쿵쿤은 더더욱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휘둥그레 떴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였다. 나는 찰쿵쿤에게 다시 물었다. 찰쿵쿤씨, 그래서 얼마 기부하실 생각입니까? 찰쿵쿤은 입을 봉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0을 더 붙이겠다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반면 나는 한없이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자, 그만 고민하시고 기부하고 싶으신 만큼 하십시오. 지금 당장 가서 하시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대에 못 미칠 일은 없을 테니까요. 내가 덤덤하게 말하자 찰쿵쿤이 씩씩거리며 내뱉었다. 대체 무슨 속셈이야? 말 그대로입니다. 그쪽이 많이 기부하면 저도 많이 기부하고 적게 기부하면 저도 적게 기부하겠다는 뜻이죠. 나는 느긋하게 대답했다. 이건 완전 억제 강요잖아. 찰쿵쿤이 목소리를 꼭 눌러 참으며 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자리인 만큼 그는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에 성질을 부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겠지만 지금은 그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저야 당연히 기부에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절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면 곤란합니다. 말로만 기부하는 건 안 좋으니까요. 말을 마친 찰쿵쿤은 기부대 쪽으로 걸어갔다. 기부 수표를 한 장 집어들었다. 수표의 금액란은 비어있었다. 기부할 금액을 직접 적어 넣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펜을 쥔 채 머뭇거리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사회자가 웃으며 일깨워주었다. 차이쿵쿵님, 차이쿵쿵님의 기부금액이 무수엔님의 기부금액을 결정짓게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셔야겠는데요. 차이쿵쿵은 속으로 미칠 듯이 갈등했다. 원래 그는 50만 위안을 기부할 생각이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아니었다. 중간 정도 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 정도 선에서 기부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50만 위안을 기부하면 무수엔는 500만 위안을 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만약 자기가 500만 위안을 기부한다면 무수엔는 무려 5천만 위안을 기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만약 무수엔이 그저 자기를 골탕 먹이려는 거라면 자기가 무리해서 500만 위안을 적었는데 정작 무수엔는 무대에 올라와서 50만 위안만 달랑 기부해버린다면 완전히 호구 잡히는 꼴 아닌가? 차이쿵쿵은 생각할수록 짜증이 솟구쳤다. 오늘 밤 자선 만찬에서 그는 내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다. 억울하고 분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사회자는 그의 갈등을 눈치채고는 위로하듯 말했다. 차이 대표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수엔님이 아까 하신 말씀도 아마 분위기를 띄우려는 농담이셨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자극이라도 받은 걸까? 차이쿵쿵은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수표에 자신의 기부금액을 적어 넣었다. 그와 동시에 화면에는 기부금액 500만 위안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진행자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감격에 겨워 차이쿵쿵의 손을 덥석 잡았다. 차이쿵쿵 씨께서 오늘 최고 금액인 500만 위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빈곤 지역 아이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라이브 방송창은 감탄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었다. 우리 쿵쿵 오빠 진짜 천사 아니야? 500만 위안이라니. 이런 개인 모금 행사에서 저렇게 큰돈을 내다니. 우리 쿵쿵 오빠 진짜 최고야.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이나 이어지다 서서히 잦아들었다. 차이쿵쿵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서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이제 내 차례야. 아까 한 말 잊지 않았지? 설마 말로만 기부하는 건 아니겠지? 카메라가 나를 향해 돌아갔다. 조명 감독은 의도적으로 주변을 어둡게 한 뒤 내게로 조명을 집중시켰다. 나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나는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마주보았다. 카메라 화면에 잡힌 내 모습은 더없이 화사하고 빛이 났다. 나는 뜸 들이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으니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겠지요. 차이쿵쿵 씨께서 500만 위안을 기부하셨으니 저는 싱우이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으로 5천만 위안을 기부하겠습니다. 마치 아침 메뉴를 고르듯 덤덤한 내 말투와 달리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내는 발칵 뒤집혔다. 무수엔 혼자서 낸 기부금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합친 것보다 많잖아. 5천만 위안이라고? 이런 작은 자선단체는 1년 내내 모금해도 5천만 위안은 안 나올 텐데. 나는 이미 무대 위로 올라가 5천만 위안짜리 기부 증서에 서명을 마쳤다. 그리고 그걸 차이쿵쿵에게 똑똑히 보여주며 말했다. 내 약속은 지켰어. 차이쿵쿵은 그저 멍하니 입만 떡 벌릴 뿐이었다. 5천만 위안? 지금 장난해? 진행자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외쳤다. 상간 지역 아이들을 대표해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수엔 대표님,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저희 싱우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기부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 개인으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저 개인 명의로도 5천만 위안을 기부하겠습니다. 장내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열광했고 차이쿵쿵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저놈은 자기 몸값을 다 팔아치워도 1억 위안은 안 될 텐데 대체 무수엔 저 자식이 무슨 수로 1억 위안을 꺼낸 거야? 그냥 망해가는 기획사 사장 아니었어? 무수엔 대표님의 싱우이 엔터테인먼트에서 5천만 위안, 무수엔 대표님 개인 명의로 5천만 위안, 무 대표님 상간 지역의 아이들을 대표해서 대표님과 싱우이 엔터테인먼트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행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연신 외쳐댔다. 그러고는 내 쪽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고 장내에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제야 차이쿵쿵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무수엔는 처음부터 1억 위안을 기부할 작정이었어. 싱우이 엔터테인먼트의 인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리려고 한 거야. 이 자선 행사를 발판 삼아 무수엔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아주 제대로 각인시켰잖아. 근데 난 원래 50만 위안만 낼 생각이었다고. 500만 위안이라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 도대체 왜 500만 위안이나 기부한 거야? 그 500만 위안이면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꿀인데. 무엇보다 환장할 노릇은 500만 위안을 들이붓고도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는 거다. 내가 오늘 500만 위안 기부한 걸 대체 누가 기억하겠어? 다들 무수엔이 1억 위안을 쾌척했다는 것만 기억할 텐데 1억 위안이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수엔이 미친놈 같았다. 돈이 남아서 미친 게 분명해. 자선 행사가 모두 끝난 후 빛이 시퍼렇게 질린 차이쿵쿵은 억지로 멘탈을 부여잡고 매니저의 뒤를 따라 도망치듯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번호판 하나를 뚫어져라 보더니 쏜살같이 달려가더군. 저우 감독님.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그 안에서 고개 하나가 쑥 튀어나왔다. 차이쿵쿵이 막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 그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가 확 굳어버렸다.
그건 저우수 감독이 아니라 바로 나, 무수엔이었으니까. 제기랄, 제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떻게 저우 감독님 차에 타고 있는 거지? 나는 짐짓위야한 척하며 물었다. 너도 저우 감독님 뵈러 온 거야? 차이쿵쿠는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리고 싶은 표정이었다. 내가 세상 순진한 얼굴로 나 일부러 그런 건데 라고 말했던 그 얄미운 꼴이 또 떠올랐을 테지. 녀석은 나를 슬쩍 피해서 차 안의 동태를 살피려 들었다. 나는 굳이 막지 않고 오히려 잘 보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차이쿵쿤이 차 안을 쓱 훑어보자 그가 평소 벌레 보듯 무시하던 샤칭주가 보였다. 떡하니 차에 타고 있지 않은가. 아주 든든한 백을 믿고 호강하는 꼴이었다. 게다가 저우수 감독은 내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내 비위를 맞추려는 듯 살갑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나는 차이쿵쿤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우 감독은 그제야 녀석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차이쿵쿤도 어색하게 손을 뻗어 엉거주춤 마주 손을 흔들었다. 그러고는 부릉거리며 출발하는 차를 그저 두 눈 뜨고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횡하니 멀어졌다. 한편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저우 감독님, 저보고 연예 예능에 나가라고요? 그렇습니다. 모 대표님, 샤칭주 씨를 제 새 영화에 합류시키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자그마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곧 촬영에 들어갈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대표님이 출연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 선생님, 샤칭주 씨를 제 새 영화에 합류시키는 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그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곧 촬영을 시작할 연예 예능에 나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우 감독은 나를 자신의 스튜디오로 데려가더니 산더미 같은 자료를 꺼내왔다. 나는 그 두꺼운 홍보 책자를 훌훌 넘겨보았다. 황금의 섬에서 사랑찾기라. 속으로 참 촌스러운 예능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핫한 연예 예능들은 다들 하트 시그널이나 러브하우스 같은 이름 아니던가? 듣기만 해도 달달해지는 그런 이름 말이다. 근데 황금의 섬에서 사랑찾기라니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람? 그때 저우 감독이 입을 열었다. 단순한 연예 예능은 이미 한물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선 커플인 척 꽁냥대다가 현실에선 온갖 진흙탕 싸움을 벌이죠. 그런 가짜 연애, 연기로 만들어낸 달달함엔 시청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가 기획한 예능은 바로 모험에 연애를 더한 포맷입니다. 황금의 섬에서 모험을 한다고요? 내가 물었다. 대체 어떤 식의 모험인데요? 내 질문에 저우 감독은 출연자들이 무인도에 상륙하게 될 거라고 했다. 무인도에서 생존하고 연애하고 탐험하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은 이미 시즌2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안 봤는데요. 하지만 감독님 말씀을 듣고 보니 꽤 흥미롭네요. 내 말에 저우 감독이 웃으며 말했다. 못 들어보신 것도 당연합니다. 요즘은 화제성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눈에 띄고 귀에 들리는 예능들은 전부 톱스타들을 모셔다가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때려야만 겨우 시청자들 눈길을 끌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이전 2시즌은 인터넷으로만 방송됐고 출연자도 전부 일반인이었죠. 반응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꽤 열성적인 찐팬들도 생겼고요. 나는 홍보 책자를 넘겼다. 여기 앞선 2시즌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네요. 지난 2시즌은 코인에서 독점 방영되었습니다. 독점 방영된 웹 예능인데다가 출연진도 전부 일반인이었는데 조회수가 2억 회나 나왔으니 꽤 대단한 성과네요. 주 PD님은 제가 진지하게 살펴보는 걸 보더니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는 기존의 모험에 연애를 결합한 포맷은 유지하되 각계각층의 최고 엘리트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예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드시 역대급 초대박 예능을 만들어낼 겁니다. 올해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각계의 실력자들을 초대한다라. 꽤 흥미롭네요. 저도 가끔 연예 예능을 보거든요. 출연진이 다들 너무 톱스타들이라 솔직히 말해서 딱 한마디로 가짜 같죠. 만약 다른 분야의 권위자들로 바뀐다면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네요. 저희의 이번 목적지인 황금의 섬은 모험을 즐기기에 아주 가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제작진도 우연한 기회에 섬의 소유주와 연락이 닿았거든요. 저희가 그 섬에서 모험을 즐기는 첫 번째 손님이 되는 셈이죠.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 선생님, 현재 싱글이신가요? 주 PD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 선생님. 조금 갑작스럽죠. 전에는 무 선생님과 접점이 없었다 보니 사생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아무래도 연예 예능이다 보니 미리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주 PD님은 아마 그게 더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어쩌다 1억 원이나 기부하게 된 건지 말입니다. 어차피 PD님도 그것 때문에 저를 이 프로그램에 섭외하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 선생님은 참 솔직하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선생님을 섭외하게 된 건 사실 즉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마지막 출연자 한 명을 계속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밤 무 선생님을 뵙자마자 바로 이분이 하늘이 내려준 남자 출연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뒷조사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기부한데 별다른 이유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냥 돈이 많아서 기분 좀 낸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든 안내 책자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팸플릿은 일단 가져가서 읽어보죠. 제가 막 발길을 돌리려 하자
주 PD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수락하신 겁니까? 예능 기획이 꽤 괜찮게 들리네요. 마침 요즘 제가 좀 한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가서 좀 노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는 문 앞까지 걸어가다 문득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전 당연히 싱글입니다. PD님 프로그램에 나가서 여자친구라도 하나 만들어볼까 하거든요. 주 PD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라면 분명 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 오늘 일에 대한 게시물이 벌써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올라와 있더군요. 한참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는데 곁눈질로 슬쩍 본 곳에 마침 방금 욕실에서 나온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침대에 걸터 앉아 수건으로 물기가 똑똑 떨어지는 머리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손을 파르르 떨었고 스마트폰이 퍽 소리를 내며 손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제 얼굴을 강타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치우고 코를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소리쳤습니다. 수모, 네가 왜 여기 있어? 수모는 제 말에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너 연애 예능 나간다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 수희가 말해줬나 보네? 나 지금 스슬 의심이 들려 그러는데 내 동생을 내 곁에 둔 건 날 감시하려는 거잖아.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일부러 툭 던졌지. 나도 할아버지 말씀 듣고 이러는 거잖아. 얼른 적당한 사람 찾아서 애부터 낳으려고. 조건만 맞으면 섬에서 돌아올 때쯤엔 벌써 아빠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수모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어. 촉촉한 눈빛은 무척이나 다정했지. 한 번의 쌍둥이면 더 좋고. 파이팅해. 그 후 샤칭주에게서 전화가 왔어. 아옌, 너 혹시 나 때문에 사랑을 찾는 황금의 섬에 나가는 건 아니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샤칭주의 목소리는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어. 오히려 엄청 신나 보이더라. 그렇게 좋냐?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사랑을 찾아서 시리즈 완전 찐팬이거든. 벌써 시즌2까지 싹 다 챙겨봤다고. 네가 거기 나간다면 네가 누구랑 엮이든 난 무조건 내 커플 밀어줄게. 나는 완전 어이가 없었지. 내 주변 친구들은 왜 다들 어딘가 살짝 돈 것 같지? 샤칭주가 다시 입을 열었어. 너도 이제 새로운 여자 좀 만나야지. 류르엔 그 쓰레기 같은 년은 그냥 똥통에 처박아 묻어버려. 나 진짜 완전 기대 중이야. 올해는 엄청난 역대급 거물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파이팅해, 아옌. 나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물었어. 너는 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나 벌써 촬영팀에 합류했지. 비록 조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만족해. 저우 감독님이 꽤 잘 챙겨주시거든. 내 걱정은 말고 너나 그 사랑 찾기 여행을 맘껏 즐기시지. 샤칭주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길래 나도 웃으며 대답했어. 나 돌아오면 촬영장으로 응원 갈게. 프로그램 첫 녹화 당일 수희는 캐리어를 끌고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나타나자마자 녀석은 잔뜩 환한 얼굴로 말했지. 도련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능은 안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작진이 대놓고 수작 부리려는 게 뻔하잖아요. 정식 녹화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짓을 벌이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면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수희가 이토록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어젯밤 일 때문이었어. 내가 잠들기 전에 셀카를 한 장 올렸는데 그 직후 꿈을 찾는 황금의 섬 공식 계정이 잘생겼다며 댓글을 단 거야. 현재 출연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상태였거든. 그런데 공식 계정이 그런 댓글을 달아버렸으니 내가 출연한다는 걸 대놓고 까발린 셈이지. 순식간에 내 댓글창은 팬들로 난장판이 됐어. 내가 나가는 걸 결사반대하는 글들로 도배가 됐지. 당장 제작진에게 출연자를 바꾸라는 요구가 빗발쳤어. 무수엔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와? 얼굴 원툴인 빙빵통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설마 또 그저 그런 뻔한 쓰레기 연애 예능으로 만들려는 건가? 난 절대 못 받아들여. 결사반대. 무수엔 황금의 섬 출연을 맹렬히 보이콧한다. 제작진은 곧바로 내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며 변명했어. 꿈을 찾아서 시리즈가 시즌2까지 나오면서 비록 마니아층 위주이긴 하지만 골수팬들이 꽤 두텁거든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치가 워낙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험이 주가 되어야 하고 생각 없는 흔한 연애 예능과는 무조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출연진에 대한 눈높이도 유독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프로그램 골수팬들이 보기엔 내 스펙 자체가 그들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소리였어. 어쨌든 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수희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던 거야. 걔는 내가 욕먹는 걸 도저히 못 참겠는지 아침에 내 짐을 싸주는데도 아주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 게다가 제작진이 출연자들은 무조건 혼자 이동해야 한다고 하니 연락까지 싹 다 끊기는데 그게 세상이랑 단절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윈도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며 수희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이 방송에 나가는 게 너무 위험천만하다고 느낀 거지. 하지만 난 이미 차에 올라탔고 창 너머로 잔뜩 걱정하는 수희의 얼굴을 보면서 난 좀 우습다는 듯이 말했어. 너 내가 거기 안 갔으면 하는 거. 내가 네 누나랑 애라도 낳길 바라서 그러는 거지? 수희는 흠칫 놀라며 대답했어. 도련님, 그런 거 아닙니다. 난 바로 녀석의 말을 싹둑 끊었지. 할아버지께서 손주 안겨달라고 어찌나 재촉하시는지. 방송 나가서 괜찮은 여자들 좀 많이 만나보려는 거야. 다 우리 무씨 가문이 대를 잇기 위해서라고. 이 녀석아.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씩 웃어 보였어. 출발합시다. 공항에 도착할 때쯤 나는 쪽잠에서 깨어났어. 막 하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희가 깜짝 놀라며 말하는 거야. 류루엔도 출연자라는데요.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 그녀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몰려있는 게 보이더라고. 공항 통로를 꽉 막고 선 채 다들 커다란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들고서는 류루엔이 이름을 미친 듯이 외치고 있더라고. 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 총 8명이 출연자 중에 반쯤 공개된 나 말고는 나머지 7명은 전부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 하긴 뭐 찐팬들이야 정보를 미리 빼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공항에 진을 치고 있는 걸 테고. 하지만 황금도는 연애 리얼리티 방송이잖아? 류루엔이 여길 나와서 대체 어쩌겠다는 거지? 걔랑 윈샤오허가 사귀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야. 윈샤오허랑 아예 커플로 동반 출연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뭐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나는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마스크까지 푹 눌렀었어. 막 차에서 내리려는데 밖에서 대기하던 팬무리가 갑자기 웅성대며 확 쏠리더라고. 길 전체가 그야말로 꽉 막혀버렸고 우리 차도 도로 한쪽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지. 승합차 몇 대가 인파 속을 아슬아슬하게 뚫고 들어오는데 팬들은 아주 흥분해서 난리가 났어. 류루엔이다. 류루엔이 차에서 내렸어.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예뻐.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고 팬들의 귀청이 떨어질 듯한 환호성에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시선이 가더라고. 류루엔과 윈샤오허가 승합차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이 딱 보였어. 둘 다 가벼운 아웃도어 차림이었는데 아주 다정하게 두 손을 꼭 맞잡고 있더군. 덩치 큰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이동하는 걸 수희가 슬쩍 내 눈치를 보며 묻는 거야. 아주 세상 근심 다 짊어진 표정으로 말이지. 도련님, 설마 아직도 저 여자한테 미련이 남으신 건 아니죠? 이번 방송에 나가시는 게 다시 잘해보시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확 눈을 치켜떴지. 야 수희, 너 내가 우동살이냐? 내가 이대로 평생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류루엔제랑 다시 엮일 일은 절대 없거든? 하지만 뭐 이번 여행에 진짜로 류루엔의 윈샤오허까지 같이 간다면 그거 참 볼만하겠네. 그 시각 비행기 탑승 수속 마감이 코앞인데도 출연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 텅텅 빈 VIP 라운지에서 담당 PD는 아주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미칠 지경이었지. 아니, 단 한 명도 안 왔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조연출이 벌벌 떨며 대답했어. PD님, 류루엔이랑 윈샤오허는 도착했는데요. 팬들한테 완전히 갇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공항 측에서 긴급 인력을 투입해 길을 뚫고 있다곤 하는데 PD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지. 그렇게 철통 보안을 유지하랬건만 결국 다 새어나갔구만. 당장 다른 출연자들한테도 싹 다 연락 돌려 위치 공유받아서 지금 어디쯤인지 당장 확인하라고. 그러곤 곧바로 물었다. 무수엔는 어디쯤 왔어? 무수엔는 오늘 하루 종일 연락 한 통이 없네요. 지금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조연출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감독님은 어쩌자고 무수엔을 섭외하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팬들 말이 맞다니까요. 걔가 우리 프로그램 성격이랑 대체 어디가 맞는다고요. 네가 쥐뿔이나 알아. 감독은 단 한마디로 조연출의 입을 다물게 했다. 이 프로그램이 대박나느냐 마느냐 난 그 녀석한테 내 모든 걸 걸었어. 너는 예능의 정수가 뭔지 하나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연락이 안 닿으면 어떻게든 다시 연락해봐. 무수엔이 안 오면 우리 프로그램도 녹화 접을 거니까. 조연출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이내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을 하러 가면서도 걸음을 옮기며 계속 중얼거렸다. 어째서 감독님은 무수엔을 저렇게까지 띄워주는 거지? 출연진 중에 그 사람보다 급이 높은 사람도 널렸고 훨씬 유명한 사람도 수두룩한데 말이야. 그때 닝씨가 도착했다. 감독은 카메라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크게 외쳤다. 전 카메라, 스탠바이. 닝씨, 판다 라이브 방송에서 올해 가장 핫한 스트리머다. 그녀는 체구가 작고 여리여리해서 보기만 해도 바람에 날아갈 듯 연약해 보였다. 자기 몸집만 한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대기실로 들어온 그녀는 얌전하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체격이 탄탄한 젊은 남자였다. 그는 등산 가방을 맨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요. 닝씨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살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닝씨라고 해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판입니다. 전직 스키 선수였고요. 지금은 아웃도어 스포츠 마니아로 활동 중입니다. 두 사람이 막 자기소개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갑자기 낭낭하고 달콤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샤오. 바로 유명한 MC 모샤오였다.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그녀가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닝씨씨, 지판씨. 우리 또 보네요. 모샤오 옆에는 기타를 맨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닝씨가 갑자기 펄쩍 뛰듯이 흥분했다. 한처 선배님 아니세요? 한처가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가수 한처입니다. 닝씨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알아요. 저 진짜 찐팬이거든요. 제 방송에서도 선배님 노래 엄청 자주 불러요. 모샤오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성공한 덕후랑 아이돌의 만남인가요?
그럼 나중에 기회될 때 한철씨랑 닝씨씨가 달달한 커플 듀엣 곡 한 곡 뽑아주세요. 우리 꼬마 팬 소원 좀 풀어주자고요. 닝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확 달아올랐다.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여긴 연애 예능 아닌가. 방금 그 말은 대놓고 한처에게 호감을 드러낸 꼴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한처가 먼저 나서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좋죠. 기회되면 다같이 음악 얘기 좀 나눠봐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닝씨의 민망함을 덮어준 것이다. 닝씨는 속으로 깊이 안도하며 그에게 무척 고마워했다. 지판이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다. 모샤오씨. 모샤오씨가 최고 정보통이잖아요. 아직 출연자 4명이 안 왔는데 누군지 힌트 좀 주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더 감독님한테 아무리 애교를 부려봐도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오다가 길에서 커플 한 쌍을 마주치긴 했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도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라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날카로운 환호성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류루엔이잖아. 류루엔. 닝씨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가 벼랑간격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진짜 류루엔이잖아. 두 여자는 너무 좋아서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펄쩍 뛸 뻔했습니다. 하지만 PD가 인이어로 가만히 좀 있으라고 계속 주의를 줬죠. 게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클로즈업을 잡아야 했거든요. 카메라 화면에 불쑥 난입하게 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 바람에 두 남자는 조금 뻘쭘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멋쩍게 웃고 말았죠. 여자들에게는 역시 아이돌이 주는 위력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류루엔과 윈샤오어가 대기실 문 앞에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어울렸죠. 류루엔은 들어오자마자 연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가 좀 늦었죠. 팬분들한테 길이 꽉 막혀서 도저히 뚫고 올 수가 없었어요. 앉아있던 4사람은 얼른 일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류루엔은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류루엔입니다. 그리고는 윈샤오어를 끌어당기며 소개했죠. 이쪽은 제 남자친구 윈샤오어예요.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류루엔은 한껏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작진이 저희를 이런 예능 프로에 부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섭외 연락을 받고 저랑 샤워하는 듣자마자 바로 오겠다고 했거든요. 조금 사심이 섞이긴 했지만 일 핑계대고 여행이나 다녀오자 싶었죠. 모샤오가 두 사람의 달달한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저 두 사람 손 좀 봐요. 일주도 떨어지기 싫은가 봐. 어쩜 커플이 이렇게 깨가 쏟아질까. 제작진이 두 사람을 부른 건 말이에요. 아마 우리 보고 부러워 죽으라고 불렀나 봐요. 몇 사람은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샤오어가 물었습니다. 아직 다 안 온 건가요? 네, 2명 덜 왔어요. 다음엔 대체 누가 올지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닝씨가 불쑥 입을 열었죠. 어머, 다들 아직 모르셨어요? 나 어젯밤에 방송 엄청 늦게까지 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서 봤거든요. 금방 내려가긴 했지만 무수엔이라는 남자 배우가 여기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친 김에 그 사람 찌라시도 좀 찾아봤잖아요. 닝씨는 혼자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듣고 있던 몇 사람의 낯빛이 굳어지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윈샤오어가 되물었습니다. 무수엔이요? 무수엔이 이 프로그램에 나온다고요? 닝씨는 눈을 껌벅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요. 순간 윈샤오어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류루엔을 슬쩍 쳐다보았고 류루엔 역시 크게 당황한 얼굴이었죠. 그녀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닝씨는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수엔이 나오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바로 그때 지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기 엄청 잘생긴 남자가 걸어오는데요? 저 사람인가? 다들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닝씨는 헉하고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분위기 미쳤다, 진짜. 태평양 같은 넓은 어깨에 허리는 잘록한 한 남자가 까만 선글라스를 낀 채 최고급 오트쿠티르 명품 데님 셋업을 쫙 빼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핏을 자랑하며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진짜 너무 멋있잖아. 지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모델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대기실에 들어섰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사람들을 한 번씩 쓱 훑어보고는 그제야 아주 여유롭게 선글라스를 벗어내렸습니다. 눈부시게 잘생긴 얼굴이 드러나며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죠. 모두가 그 모습에 홀린 듯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경악한 사람은 단연 류루엔이었습니다. 류루엔은 무수엔이 맞는지 똑똑히 확인하려고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왠지 눈을 떼기가 아쉬웠다. 예전엔 왜 전혀 몰랐을까. 그가 이렇게나 매력적이라는 걸. 윈샤오어가 류루엔이 눈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다. 류루엔은 정신을 차리고 얼른 시선을 돌렸다. 윈샤오어를 보니 얼굴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었다. 그녀는 찔린 마음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무수엔입니다.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내 손은 마침내 류루엔이 앞으로 향했다. 류루엔은 등골이 서늘해져 감히 옆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윈샤오어는 이미 화가 나 있었지만 그렇다고 악수를 안 하자니 너무 찔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만약 대중들에게 그녀와 무수엔이 과거 관계가 들통났기라도 한다면
그땐 다 끝장이다. 뮤르했는 속으로 10,000번도 넘게 갈등했다. 마침내 눈 딱 감고 내 손을 마주 잡으려던 찰나였다. 예상외로 나는 손을 쏙 거두어들였다. 오히려 그녀의 손만 허공에 뻘쭘하게 남겨둔 채였다. 당신은 됐습니다. 내 말투에는 약간의 불쾌감이 묻어있었다. 뮤르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설마 이 자리에서 대놓고 깽판을 치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수했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임자 있는 분이라서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뮤르했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웃는 듯 마는 듯한 내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제야 내가 일부러 겁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남자를 쫓아내야만 했다. 다른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내가 입을 열었다. 아직 안 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판이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한 분이 남았어요. 엄청난 거물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냥 얌전히 기다려봐요. 몇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1분 1초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마지막 게스트가 도착했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눈부신 금발 웨이브의 보헤미안풍 장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은 그녀.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바람을 일으키며 대기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들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만 바라보았다. 유일하게 겉도는 사람은 아마 나뿐이었을 것이다. 나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곧바로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다. 샤칭주가 말한 그 엄청난 거물이 바로 저 여자였구나. 여자는 제자리로 걸어가 앉더니 팔짱을 꼈다. 몇 초 뒤, 그제야 다들 정신이 든 건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 교수님, 수모, 윈저우 대학교 의학과 교수이자 국가 최고 의료상 수상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뇌과학 연구 전문가, 심지어 작년 잡지사 선정, 국민 여신, 그리고 가장 결혼하고 싶은 여자, 랭킹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한 인물이었다. 윈샤오어는 엄청나게 흥분한 표정이었다. 심지어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수 교수님, 어떻게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신 겁니까? 윈샤오어는 모두의 마음속 의문을 대신 입 밖으로 꺼냈다. 수모가 대체 어떤 인물인가? 그야말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가 아닌가. 대중들 앞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는 학술 연구 때문이거나 아니면 과학 연구 성과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가 예능에 출연하다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수모의 시선이 닿을 듯 말 듯 은근슬쩍 내게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서서 그를 맞이했지만 나만 나른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다리를 꾼 채로 구경이나 하겠다는 태도였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나는 몰래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다. 수모는 그 표정을 고스란히 눈에 담았다. 입가에 옅고 다정한 미소가 번졌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멍하니 쳐다보았다. 소문으로는 단 한 번도 웃는 법이 없다던 수모가 방금 웃은 건가? 수모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연찬했습니다. 마침 저우 감독님의 초청도 있었고 기분 전환이나 할까 해서요. 제가 워낙 오랫동안 연구 쪽 일만 하다 보니 세상 물정이나 사람 대하는 데는 좀 서툽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굴렸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다. 속은 시커먼 주제에 무슨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척이야. 이봐요, 잘나신 분들. 이제 슬슬 비행기 타야 하지 않나요? 마침 제작진도 재촉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일단 탑승하시죠. 이야기들은 나중에 천천히 나누시고요. 심야 전세기. 기내에는 프로그램 출연진과 스태프들 뿐이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나는 나른하게 하품을 하며 곁눈질로 비스듬히 뒷자리를 힐끔거렸다. 수모는 내 대각선 뒷자리에 앉아 책 한 권을 들고 조용히 읽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마라톤은 그저 제 개인적인 취미일 뿐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야기할 때 지판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자부심이 묻어났다. 이번 썸탐험에서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다들 편하게 부려먹어주세요. 제가 야외 활동 경험은 꽤 풍부하거든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윈샤오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 8명 중에 동문이 꽤 여러 명 있는 것 같네요. 모샤오가 바로 맞장구를 쳤다. 윈 선생님, 제 기억이 맞다면 윈저우 대학교 수석 입학생 아니신가요? 윈샤오허가 미소를 지었다. 모샤오 씨, 잊으셨나 본데요. 제가 대입 시험을 치르던 해에 저를 인터뷰하신 적도 있다고요. 모샤오가 이마를 탁 쳤다. 아, 생각났어요. 아까 제가 윈 선생님을 뵌 적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인터뷰를 했었네요. 그때 2등하고 점수 차이가 꽤 났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대단했죠. 윈샤오허가 씩 웃었다. 수능 점수 전국 1등 말고도 제가 전국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상을 탔거든요. 거기서 가산점 5점을 받아서 전국 2등보다 무려 6점이나 높았죠. 나는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원래 그들의 대화 주제는 이미 끝난 참이었다. 그런데 윈샤오허가 억지로 학력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놓은 것이다. 저 자식, 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때 윈샤오허가 나를 돌아보며 웃으며 물었다. 무수인 씨는 어느 학교 출신이시죠? 내 짐작이 맞았다. 처음 그들이 학력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결국 그 불똥이 내게 튈 줄 알았다. 내가 16살에 학교를 때려치우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불량소년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우월감을 과시해야 직성이 풀리나 보지? 그럼 난 절대 그 잘난 척을 못하게 해줘야겠다. 저요? 나는 말끝을 길게 느렸다. 내 시선은 수모에게로 향했고 수모 역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랑 수 교수님은 동문인데요. 당신도 윈저우대 출신이라고요? 모샤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의외네요. 무스엔 씨가 그렇게 어릴 때 연예계에 들어왔는데 명문대생이었다니. 류르엔, 윈샤오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류르엔은 아예 무심코 입 밖으로 내뱉어버렸다. 말도 안 돼.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수모는 오히려 담담한 눈빛으로 마치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한 듯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었다. 윈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세인트 빈센트 출신입니다. 세인트 빈센트요. 장례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세인트 빈센트, 전국 랭킹 1위, 전세계 랭킹 7위인 최고급 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 정원도 아주 적고 오로지 최상위층 권력자들만을 위한 곳. 입학을 위한 절대 조건은 IQ가 145를 넘어야 한다는 거다. 게다가 학교가 발행하는 50년 만기 거액 채권까지 사들여야 하지.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지구상 인구의 99%를 걸러낼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듣자 윈샤오어의 얼굴빛이 단번에 굳어졌다. 이어서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어렸을 때요.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144가 나왔죠. 일반인 수준은 훌쩍 넘었지만 천재라고 하기엔 살짝 모자랐어요. 결국 세인트 빈센트에서 입학을 거절당했죠. 아버지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돈도 엄청나게 쏟아부으셨는데 결국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중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평범한 애들이랑 같이 수능을 봤죠. 전 세인트 빈센트 고등학교 중퇴생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IQ를 뽐낸 것은 물론이고 내 엄청난 재력까지 과시한 셈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꽤나 잘나가는 재력가들이었기에 세인트 빈센트의 악명 높은 명성쯤은 적어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오직 닝시마니 무스엔, 즉 내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되물었다. 그럼 졸업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전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바로 오디션 프로에 나온 거거든요. TV 앞에 어린이 친구들은 절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무조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이단아 같은 거죠. 이 말을 들은 수모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 왕방울만 한 눈을 휘까 뒤집으며 어이없어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실없는 농담을 따먹지 않고 대충 인사를 건넨 뒤 조용히 쉬러 자리를 떴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류르엔과 마주칠 줄이야. 화장실 구역으로 들어가니 류르엔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립스틱을 내려놓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싱우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자리를 꿰찼는지는 내 알바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는 아주 확실하게 말해둘게. 네가 무슨 왕자님이 되었다고 해도 난 절대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네가 날 어딜 졸졸 따라다니든 아무 소용없다고. 뭐하러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내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건데? 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류르엔은 나를 빤히 쏘아보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하차해. 당장. 나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다. 어디 한번 말해보시지. 내가 왜 하차해야 하는데? 그러다 류르엔이 말했다. 아까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 듣고도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돼? 넌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주제에 우리랑 같이 대화하고 여기서 생활하는 게 내 수준에 맞을 거라 생각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각계각층의 거물들이야. 자기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이라고. 네가 도대체 무슨 급이고 우리가 무슨 급인데? 너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돈 좀 있다고 돈지랄해서 이 프로그램 자리 하나 산 거잖아. 무슨 똑똑히 들어. 제작진이 널 부른 건 게스트들 중에서 욕바지 역할이나 하라고 부른 거야. 논란이나 일으키라고 말이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경고하는데 제작진한테 총알바지로 이용당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헛된 기대 같은 건 더더욱 품지 말고. 난 절대 너랑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나는 손을 다 씻고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냈다. 고개를 돌려 류르엔을 바라보며 갑자기 한 발짝 다가갔다. 류르엔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왜 뒷걸음질 쳐? 내가 때릴까봐 겁나? 나는 비웃음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류르엔은 두 손을 꽉 쥐었다. 지난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른 것이다. 나한테 바닥에 짓눌린 채 뺨을 10대도 넘게 맞았던 그 일 말이다. 그때 며칠 동안이나 얼굴이 퉁퉁 부어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지.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나 무서워? 류르엔은 전곡을 찔리자 발끈했다. 내가 널 왜 무서워해? 내가 진짜 소리라도 못 지를 줄 알아?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참, 주제 파악도 못하고 까보네. 인터넷에서 내 꼬리표가 왜 쓰레기인지 알아? 인터넷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 내가 3년 전 스폰서 루머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한, 난 영원히 스폰이나 받는 기생오라비 취급을 받겠지. 쓰레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나도 고민 중이야. 차라리 대중들한테 다 까발려버릴까 하고. 내 3년 전 여자친구가 누구였는지 말이야. 나랑 데이트하던 여자가 대체 누구였는지. 마침 내 수중에 같이 찍은 사진들이 좀 있거든.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류르엔이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네가 사진이 있을 리가 없어. 그녀는 무스엔과 연애할 때 그저 그를 디딤돌로만 생각했기에 늘 철저하게 조심해왔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무스엔과 같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나는 되물었다. 네가 자고 있을 때 사진 한 장 찍는 게 뭐 그리 어려웠겠어? 그 말을 듣자 류르엔이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내 손에 있는 증거가 달랑 사진뿐일 것 같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나한테 다 있어. 네가 매년 나한테 줬던 선물들, 네가 직접 써준 편지들, 내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거든. 아, 맞다. 네가 나한테 줬던 그 별의 바다 목걸이 기억나? 네가 직접 만든 거잖아. 내 기억이 맞다면 넌 그 목걸이 사진을 웨이보에 자랑하기도 했었지. 내 팬들도 다 알아볼 텐데? 내가 지금 당장 꺼내서 목에 걸어볼까? 내가 지금까지 폭로하지 않은 건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냥 서로 신경 끄고 각자 갈 길 가고 싶었거든. 하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날 벼랑 끝으로 본다면 나도 우리의 과거 연애사를 까발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야. 윈샤오와랑 내 팬들한테 똑똑히 보여주지 뭐. 도대체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누가 자기 남자친구를 총알바지로 내몰아서 욕먹게 하고 혼자서만 승승장구하며 완벽한 아이돌 행세를 하고 있는지 말이야. 류르엔는 화가 나서 이를 빠득빠득 갈았다. 무스엔, 우리 왜 그냥 좋게 끝낼 순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한때는 정말 좋았잖아. 안 그래? 나는 헛웃음을 쳤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그녀는 뻔뻔하게 감정 호소를 하기 시작했다. 류르엔 본인도 스스로가 너무 뻔뻔하다고 느꼈는지 차마 말을 다 끝맺지 못했다. 말문이 막힌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사실은 너 아직도 나랑 다시 만나고 싶은 거지?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멍해졌다. 내가 그렇게 길게 떠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겨우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진짜 이런 답 없는 인간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한마디라도 더 섞는 건 내 침 낭비일 뿐이다. 맙소사, 대체 지능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력이 이따위라니.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래, 내 잘못이지. 저런 돌대가리랑 말을 섞는 게 아니었는데. 류르엔이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다가 자기 마이크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다. 여기서 더 떠들었다간 그대로 녹음될 테니 어쩔 수 없이 분을 사귀며 입을 꼭 다물었다.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가 잠금장치를 풀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수모의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여기서 얼마나 서 있었던 거지? 혹시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건 아니겠지? 수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뚫어지게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끈벅이며 농담을 던졌다. 상상도 못했네요. 여신님도 볼 일은 보시나 보네요. 류르엔 역시 깜짝 놀란 눈치였다. 수모가 뭔가 들은 건 아니겠지?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교수님. 제가 습관적으로 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밖에서 기다리게 했네요. 하지만 수모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한 채 나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기내식 하나 챙겨서 당신 자리에 뒀어요. 교수님은 얼굴만 예쁘신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고우시네요. 남자 출연자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말이죠. 고마워요. 나는 눈웃음을 지으며 화답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수 교수님, 먼저 들어가시죠. 류르엔는 수모에게 깍듯이 대했다. 수모는 여전히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아예 무시해버렸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몸을 돌려 나를 따라 돌아갔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류르엔는 멍하니 서 있었다. 교수님은 화장실 오신 거 아니었어? 왜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럼 왜 온 거야? 설마 무스엔을 찾으러 온 건가?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고 밥을 먹고 나니 나는 슬슬 졸음이 밀려왔다.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류르엔는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았다. 그녀의 오른편에는 윈샤오어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왼쪽 앞자리에는 무스엔이 아주 달게 자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굴렸다. 앞으로 무스엔이랑 윈샤오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지? 윈샤오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세인트 빈센트라는 이름이 그의 자존심을 푹푹 찔러댔다. 그는 천재소년이라 불리며 수능수석까지 차지했던 터라 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녀석이었다. 그런데 오늘 무스엔에게 완전히 기가 눌려버린 것이다. 더 짜증나는 건 하필 자기 우상인 수모 교수 앞에서 그런 꼴을 당했다는 사실이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자리에 빠져들었다. 수모는 노트북을 켠 채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모샤오 역시 자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들고 일기를 쓰는 중이었다. 그녀는 저우쇼 감독의 초대로 이 프로그램에 합류했는데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율하는 숨겨진 진행자 역할도 맡고 있었다. 이번 8명의 출연자는 전부 다른 분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비록 업계는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모두가 엄청난 유명 인사라는 것이다. 아이돌 출신 류르엔과 가수 한천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정상급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들로 화제성 면에서도 단연 톱을 달리는 두 명이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게다가 무스엔는 3년의 공백기를 깨고 다시 복귀하자마자 단번에 1억을 공개 기부하며 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샤오는 공항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무스엔이 류르엔에게 보였던 묘한 태도를 떠올렸다. 방금 전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화장실로 향하던 모습까지 떠올리자
모샤오의 머릿속에 번쩍 스쳐 지나가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무수엔과 류루엔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 슈퍼스타 녹화 당시에 류엔이 슈퍼스타 무대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마치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척 연기를 하고 있다. 진행자 특유의 예리한 촉이 발동하며 모샤오는 엄청난 특종의 냄새를 맡았다. 감독이 내린 미션을 완수하고 화제성을 빵 터뜨리려면 아무래도 무수엔과 류루엔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하지 않을까?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한 뒤 일행은 헬기로 갈아타고 황금도로 향했다. 그들은 마침내 황금도의 한 해만에 내렸다. 8명의 출연자들은 헬기에서 내려 각자 자신의 짐을 챙겨 들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칼바람 속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어째 느낌이 영세했다. 한처가 하늘을 쓱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닝씨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이 섬엔 사람 사는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난 원래 달달한 로맨스를 기대하고 온 건데 그러다 무인도 공포 스릴러물 찍게 생겼잖아요. 하하, 참 재밌으시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픽 웃었다. 그러자 닝씨는 곧바로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문을 주워들은 닝씨는 무수엔이 과거 재력가에게 스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수엔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꽤나 껄끄러웠다. 그때 제작진이 준비한 버스가 도착했다. 출연자들은 재빨리 버스에 올라타 목적지로 향했다. 그와 동시에 제작진은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장비를 잠시 압수했다. 버스는 울퉁불퉁 험난한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고 다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1시간 후 마침내 일행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꿈꾸던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앞에 나타난 건 낡아 빠진 목조 단층집 하나뿐이었다. 집 앞에는 엉성한 나무 울타리가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딱 봐도 허름한 시골 농가인데다 거센 폭우에 휩쓸렸는지 그마저도 여기저기 부서져 엉망진창이었다. 지판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 슬슬 찐 야생 서바이벌 느낌 나는데요? 한밤중에 들짐승이 문 두드리고 그러진 않겠죠? 아씨, 진짜 왜 이러냐고요? 내가 상상했던 분위기랑 완전 딴판이잖아요. 이런 데서 무슨 수로 달달한 연애를 하냐고요? 닝씨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씩씩거렸다. 다들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쏟아내며 각자의 캐리어를 끌고 집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사람들은 더더욱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벽은 대충 시멘트만 덧발라놓은 상태였고 바닥엔 타일 몇 장, 천장엔 엉성한 조명 하나가 덜렁 달려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초라한 가구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너무나도 낡고 파손된 모습이었다. 출연자들이 충격적인 환경에 넋이 나가 있을 때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 무수엔과 스모가 테이블 앞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봐요.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미션 카드 같은 건가 봐요. 내가 대답했다. 다들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잠시 후 지판이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폐 한 다발과 카드 한 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모험가 여러분, 우선 황금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험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남겨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1만 위안, 30만 위안이 들어있는 은행 체크카드 한 장, 섬지도 한 장. 제작진의 미션을 전달받을 스마트폰 한 대,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8개의 잠자리입니다. 뒷마당에는 기름을 가득 채운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진어환, 즉 여러분이 발을 디딘 해변에는 황금도로 향하는 나룻배가 한 척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휴가를 만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오두막을 좀 더 집처럼 아늑하게 꾸며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섬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할 진정한 보물을 찾으시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초심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황금도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보를 찾는 것이죠. 잠깐, 이건 내가 생각했던 전개랑 완전 딴판이잖아. 닝씨가 사색이 된 얼굴로 투덜거렸다. 아무리 모험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전 시즌들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고요. 모샤오도 참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냈다.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녀는 일부러 앞선 2시즌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기까지 했었다. 앞선 2시즌이 아무리 험난한 모험이었어도 출연진들한테 최소한 편안하게 쉴 환경은 주어졌었다. 넉넉한 현금에다가 제작진이 외부 지원까지 빵빵하게 해줬었는데 근데 지금은 스태프들이 싹 다 철수해버리고 꼴랑 이 정도 현금만 남겨두다니. 진짜 우리 보고 무인도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잖아. 그때 류루엔이 불쑥 입을 열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뭘 알았다는 건데요? 이거 해외에서 제일 유행하는 리얼리티쇼 포맷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그 어떤 리얼리티쇼랑도 완전히 달라요. 여기엔 심지어 촬영 감독도 스태프도 단 한 명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엔 카메라가 쫙 깔려 있어요. 이 카메라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지켜볼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미 감시당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맞아요. 분명 실시간 라이브 예능일 거예요. 계약할 땐 라이브 예능이란 말 없었잖아요. 실시간 방송이면 당연히 우리한테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류루엔이 목소리에 은근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연예인에겐 이미지 포장이 생명인데 라이브 방송은 미천이 다 드러날 위험이 너무 큰데 대체 누가 이런 걸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그거 진짜예요? 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저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찍는다는 거죠? 닝씨가 의문스럽다는 듯 물었다. 밖에도 고화질 카메라가 쫙 깔려 있어요. 심지어 카메라 앵글을 원경이든 근경이든 맘대로 조절해서 찍을 수 있다고요. 클로즈업이 필요하면 클로즈업으로 쫙 당기고 완전 자기네 입맛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샤오가 두 손을 쫙 펴 보이며 말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런 포맷의 방송 녹화에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저 PD님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많은 시청자들한테 실시간으로 관찰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8명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구석구석, 눈길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심지어 카메라들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맞춰 이리저리 각도까지 휙휙 바꾸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렌즈가 자신들을 찍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와, 완전 짜릿한데. 내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치자 수모가 조용히 입을 뗐다.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지금 당장 따뜻하게 놓을 침대 몇 개는 남아있다는 거죠. 각자 짐부터 챙겨서 일단 2층으로 올라가 짐부터 풉시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 간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면 됩니다. 아싸, 그럼 저부터 찜할게요. 전 창문 환기도 잘 되고 채광의 방음까지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방 쓸 거예요. 저 먼저 올라가요. 나는 내 캐리어를 집어들고는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둠 속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렸다. 모샤오는 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했다. 이럴 순 없어. 난 잠자리에 엄청 예민하단 말이야. 나도 무조건 세상에서 제일 푹신하고 편안한 데서 자야 해. 그래서 그녀는 무서운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캐리어를 집어들고 무스엔을 뒤쫓아갔고 지파는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들이 벌써 다 올라갔네. 우리가 망설일 게 뭐 있어? 닝씨, 내가 캐리어 들어줄게. 자, 같이 올라가자. 2층으로 가장 먼저 뛰어 올라간 나는 제일 안쪽에 있는 침실부터 차지했다. 짐을 막 내려놓았을 때 모샤오가 신이 나서 따라 들어왔다. 이 방 좋다. 계단이랑 제일 멀잖아. 조용하고 딱이야. 우리 이 방 쓰자. 나는 그녀를 가리켰다가 나 자신을 가리키며 되물었다. 우리? 모샤오가 대답했다. 여기에 침대가 2개 있잖아. 침실 하나당 게스트 2명씩 쓰는 걸 거야. 우리 같이 쓰자. 설마 따로 마음에 든 룸메이트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윈샤오 허락만 안 쓰면 난 다 괜찮아. 내 말에 모샤오는 잠시 멍해졌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카메라는 버젓이 돌아가고 있었다. 무스엔이 저렇게 말해도 괜찮은 건가? 모샤오가 물었다. 윈샤오허? 왜? 그 사람한테 불만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만 정리했다. 모샤오가 한 발짝 다가오며 물었다. 그 사람이 내 학력 물어봐서 그래? 모샤오가 꺼내지 않았다면 비행기에서 있었던 그지 같은 일은 까맣게 잊을 뻔했다. 당연히 아니지. 나는 잠자리를 다 펴고 캐리어에서 푹신한 베개를 꺼내 올려놓은 다음 그 위로 훌쩍 올라갔다. 아주 편안하게 한참 누워있다가 눈을 떴을 때 모샤오는 대답을 기다리듯 여전히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렇게 알고 싶어? 나는 눈웃음을 지며 물었다. 그럼 이리 와봐. 귓속말로 해줄게. 촬영 내내 감시당하는 기분이지만 마이크만 끄면 귓속말은 절대 들리지 않으니까. 모샤오는 호기심에 가득 차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나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속삭였다. 그 자식이 내 애인을 빼앗아갔거든. 모샤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류루엔. 윈샤오허가 류루엔을 빼앗았다고? 모샤오가 흥분하며 물었다. 너 그거 진짜야? 당연히. 나는 살짝 뒤로 물러나며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거짓말이지. 그 말에 모샤오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휘꼈다. 나는 덧붙여 해명했다.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나도 온실 속 화초 같은 도련님이랑 방 쓰기 싫다고. 성질머리 다 맞춰주기 피곤하잖아. 부딪힐까봐 피하는 거지. 모샤오는 의구심이 들었다. 무슨, 대체 어느 말이 진심인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이제 나가서 다들 모이는 대로 가자. 말을 마치고 나는 혼자 방을 나섰다. 홀로 남겨진 모샤오는 어리둥절했다. 방금 전 무스엔이 윈샤오허가 애인을 빼앗았다고 했을 때 모샤오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무스엔은 또 그냥 농담이었다고 했다. 어찌됐든 무스엔과 류루엔이 관계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봐야겠다. 윈샤오허의 삼각관계. 거실.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교수님, 아까 무스엔이랑 찾으시던데 그 물은 어디서 난 겁니까? 8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윈샤오허가 대뜸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 인간이 또 무슨 꽁꽁이지? 수모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보온병을 챙겨왔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공항에서 뜨거운 물을 담고 티백을 넣은 겁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윤샤오어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꽤나 날카로웠다. 윤 선생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윤샤오어가 웃으며 말했다.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지판이 나섰다. 우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다들 유감스럽지만 오늘 밤엔 다들 잠자긴 글렀습니다. 아까 짐을 내려놓고 나서 집안의 문이랑 창문들을 쭉 한번 점검해봤는데요.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 생각엔 오늘 밤새서라도 문이랑 창문부터 단단히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청소도 좀 하고요.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한밤중에 해야 하죠? 제가 방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봤는데요. 구름이 잔뜩 껴 있더라고요. 내일 또 폭우가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친 지금 서둘러 끝내놔야 해요. 게다가 밤에 여기 안전도 걱정되고요. 이 섬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야생동물이 튀어나올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윤샤오허가 말했다. 집 떠나 밖에 나왔으면 안전이 제일이죠. 만약 한밤중에 곰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우린 다 끝장나는 겁니다. 닝씨는 그 말에 잔뜩 겁을 먹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윤샤오허가 덧붙였다. 내일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차피 우리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오늘 밤에 먼저 집을 고쳐놓고 내일은 집안에서 푹 자자고요. 끝날 때 청소도 좀 하면서요. 류르엔이 맞장구 쳤다. 샤오허는 원래 매사를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샤오허 말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한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저도 불만 없습니다. 어차피 비행기에서 실컷 잤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찬성하는 눈치였다. 그럼 일 시작합시다. 방 안에는 문과 창문 말고도 고쳐야 할 것들이 태산이었다. 책상이며 의자까지 부서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다행히 창고 구석에서 공구함을 찾아냈고 다들 더듬거리며 수리에 들어갔다. 너 손재주 꽤 좋다? 생각도 못했네. 모샤오가 침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방금 다 고친 의자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부러졌던 다리 부분을 철사로 꼼꼼하게 묶어놓고 끝부분엔 아주 예쁘게 매듭까지 지어놓은 상태였다. 저 사람들이 공구만 안 뺏어갔어도 내가 너한테 집 한 채는 뚝딱 지어졌을걸? 나는 가볍게 눈을 흘겼다. 아까 걔가 지붕을 고치고 있었는데 결국 집한 그 녀석이 불이 나게 달려와선 사다리에서 걔를 확 끌어내렸지 뭔가. 거기다 한 척까지 다가오더니 망치마저 뺏어가 버렸다. 한마디 쏘아붙이려다가 고개를 돌렸더니 스모도 의자를 고치고 있는 게 보였다. 모샤오 역시 의자 고치는 대열에 합류하며 내게 말을 건넸다. 너 그런 생각 안 들어? 윤샤오와 말이야. 겉보기엔 여리여리해 보여도 은근히 줏대 있지 않아? 방금 사람들을 설득한 건 지판이 아니라 윈샤오허였어. 걔는 반달가슴곰 이야기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 넘겼지. 이 위도에 반달가슴곰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물었다. 내 생각엔 걔가 누구를 속인 것 같아? 모샤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여기서 걔한테 속은 건 아마 닝씨밖에 없을걸. 닝씨와 윈샤오허도 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 침실을 돌며 함께 책상을 고치는 중이었다. 닝씨가 갑자기 물었다. 샤오허, 아까 교수님한테 물어봤던 그 말 대체 무슨 뜻이야? 윈샤오허가 대답했다. 그냥 툭 던져본 거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어? 하지만 그때 교수님 표정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 내 관찰력 하나는 참 예리하네. 사실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본 건 무수엔한테 교수님 보온병을 쓰게 한 거냐고 물은 거였어. 보온병도 엄연히 개인 물건이잖아. 너 같으면 내 보온병 뚜껑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컵으로 쓰라고 덥석 주겠어? 닝씨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내 말은 아까 교수님은 보온병으로 차를 마시고 무수엔은 그 뚜껑을 썼다는 거야? 하지만 둘은 원래 모르는 사이 아니었어? 오는 길에도 둘이 말 한마디 섞는 걸 못 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난 몰라. 어쨌든 그땐 너무 어두웠으니까 제대로 못 봤어. 윈샤오허가 입술을 삐죽였다. 지금 밖에 나가서 식량을 사오겠다고? 지판이 기겁하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방에 한번 가봤거든. 가스랑 전기레인지는 쓸 수 있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자 지판이 말했다. 우리 다 먹을 거 챙겨왔잖아. 그걸로 버티면 안 돼? 꼭 이 한밤중에 나가야겠어? 우리가 가져온 건 다 간식이라 양도 적잖아.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더 중요한 건 생수도 딱 몇 병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내일 폭우가 쏟아지면 밖에 나가기 엄청 힘들 텐데 오늘 밤에 식량을 안 사두면 내일은 우리 다 쫄쫄 굶어야 해. 그제야 지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다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가옥을 꾸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식량을 챙기는 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무수엔이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아마 내일 하루는 꼼짝없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굶을 뻔했다. 그는 당장 하던 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넌 여기 남아. 집 고치는 거 말고도 수도랑 전기도 점검해야 하잖아. 전기회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텐데 그냥 나한테 차 열쇠나 줘. 지판이 다시 물었다. 너 혼자 간다고? 나랑 무수엔이 갈게. 마침 나도 할 일이 없거든. 스모가 불쑥 끼어들었다. 스모가 입을 열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나 역시 고개를 돌려 스모를 쳐다보았다. 이럴 수가. 다들 뼈 빠지게 바쁜 와중에 얘 혼자만 세상 편하게 대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탁자 위엔 맑은 차까지 한 주전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어이가 없어 멈췄다. 방금 스모가 말한 거 맞지? 무수엔이랑 같이 가겠다고? 스모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쁜데 나만 한가하잖아. 내가 무수엔이랑 같이 다녀올게. 스모가 직접 나섰으니 지판이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첫 식량 조달은 너희 둘이 맡아줘. 안 돼. 두 당사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샤오허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둘이서만 가는 건 안 돼. 프로그램 규칙상 제작진의 허락 없이는 남녀 출연자가 단독으로 미션을 수행할 순 없어. 어쨌든 연애 프로그램이잖아. 남녀가 따로 미션을 나간다는 건 데이트 특권이나 다름없다고. 다른 출연자들한테도 불공평하고 말이야. 나는 헛웃음을 쳤다. 그래서 우리 윤 도련님의 고견은 뭔데? 윤샤오허는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다. 나도 같이 갈 거야. 주판이 분위기를 수습하며 나섰다. 샤오허 말이 맞아. 무슨 너랑 교수님 둘이서만 가는 건 좀 그렇지. 여기 두 사람만 남아서 탁자랑 의자를 고치면 될 것 같아. 샤오허가 너희랑 같이 가면 한 명 더 느는 거니까. 가는 길에 서로 돕기도 좋겠네. 내가 대답했다. 난 상관없어. 수모도 덧붙였다. 마음대로 해. 제작진이 남겨둔 중요한 장비는 기름이 꽉 찬 소형 오프로드 차량 한 대였다. 차체는 크고 우람해서 마치 한 마리의 야생 황소 같았다. 차문이 꽤 높아서 나는 손잡이를 잡고 반동을 이용해 훌쩍 올라탔다. 수모는 조수석에 앉았다. 윤샤오허는 불만이 있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뒷좌석에 탔다. 차에 오르고 나서부터 수모는 한 방향을 가리켰고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대로 차를 몰았다. 그 후로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다. 수모는 지도를 살피고 있었다. 아주 커다란 지도였는데 펼쳐놓으니 대시보드를 꽉 채웠다. 나는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은 창틀에 걸친 채 아주 여유롭게 운전을 했다. 윤샤오허는 뒷좌석에 쭈그려 앉아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다. 아, 너무 졸리네. 라디오는 신호도 안 잡히고 나 진짜 잠들 것 같아.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수모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면 내가 무서운 이야기라도 하나 해줄까? 내가 말했다. 우리가 같이 앉아서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무서운 이야기 아니야? 어쨌든 약혼까지 했던 사이잖아. 비록 둘 다 원하지 않아서 한 거지만 한때는 예비부부였던 우리가 같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짝을 찾고 있다니. 이 정도면 충분히 괴담 아니야? 내가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 그냥 좀 더 짜릿한 걸로 해보자. 손잡이 꽉 잡아. 나는 수모가 내 말을 소화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다음 순간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렸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야생 황소가 앞으로 맹렬하게 튀어나갔다. 수모는 반응이 빨라서 순식간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충격 때문에 몸이 좌석에서 붕 떴다가 콩 하고 떨어졌지만 말이다. 뒷좌석에 있던 윤샤오허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마를 앞좌석에 쾅 하고 세게 부딪혀버렸다. 충격에 어지러운 듯 그가 소리쳤다. 무슨 룸미러로 그를 힐끗 보니 이마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아주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했다. 아이고, 우리 윤 도련님.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윤샤오허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다. 너 운전을 이따위로 해? 이걸 내 탓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교수님, 안 그래? 내가 좋은 마음으로 데려와 줬더니 차에 타서 안전벨트도 안 매고 덜컹거린다고 자기 머리를 박은 건데 그게 내 잘못이야? 나는 아주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수모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다른 사람만 없었어도 내가 진짜 수모의 그 통통한 볼을 꽉 꼬집어줬을 텐데. 윈샤오허가 화를 내며 따졌다. 그치만 너 과속했잖아. 윈샤오허, 만약 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그냥 돌아갈 거야. 수모가 입을 열었다. 수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힐끗 보며 말했다. 아직 계속 갈 수 있겠으면 안전벨트나 똑바로 매. 여기까지 온 마당에 어쩌겠어? 윈샤오허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더듬더듬 안전벨트를 맸다. 아, 토할 것 같아.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빙빙 도는 정신을 애써 부여잡고 그는 몸을 앞으로 쑥 기울였다. 그리고 속도계를 힐끗 훔쳐보았다. 세상에, 180. 무스엔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 목숨이 완전히 무스엔이 손에 달려있었으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은 일이었다. 윈샤오허는 한 손으로는 안전벨트를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 수밖에 없었다. 제발 속도 좀 줄여. 무스엔. 차가 쏜살같이 내달리는 가운데 수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방향이 좀 이상한데. 나는 수모의 말을 듣고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 수모는 배낭을 열더니 아침반을 꺼내들고는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차체가 한쪽으로 휙 기울어졌고 세 사람의 몸이 동시에 붕 떠올랐다. 수모와 윈샤오허가 재빨리 손잡이를 꽉 움켜쥔 덕분에 차 밖으로 튕겨나가는 꼴은 간신히 면했다. 반응이 제일 빨랐던 건 나였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곧바로 양손 운전으로 자세를 고치고는 아주 침착하게 핸들을 꽉 잡아 중심을 잡았다. 동시에 엑셀에서 발을 뗐지만 차는 왼쪽으로 쫙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무에 부딪혀 누군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 커다란 나무 코앞까지 미끄러졌을 때 핸들을 살짝 꺾어서 차체 대신 왼쪽 백미러만 나무에 들이받게 만들었다. 그렇게 차를 완벽하게 멈춰 세웠다. 야,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운전할 줄 모르냐? 아씨, 진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윈샤오허는 잔뜩 겁에 질려 펄펄 뛰었다. 하지만 나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묵묵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훌쩍 차에서 내렸다. 윈샤워도 입에 발린 욕을 꾸얼거리며 덩달아 차에서 뛰어내렸다. 카메라가 돌아가든 말든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방금 무수행 때문에 진짜 황천길 건널 뻔했으니까. 차 밑을 들여다보니 타이어가 완전히 터져 있었다. 내가 그렇게 무식하게 밟아대지 말랬지. 그따위로 운전하는데 타이어가 안 터지고 배겨? 윈샤워가 핏대를 세우며 무수행에게 따져 물었다. 나는 그를 가볍게 무시하고 쪼그려 앉아 타이어를 찬찬히 살펴봤다. 수모도 차에서 내리더니 손전등을 비추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상황이 어때?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입을 열었다. 운이 더럽게 나빴어. 짐승 잡는 덫을 바퀴로 밟아버렸네. 덫이 벌어지면서 타이어 옆면 제일 얇은 곳에 정통으로 꽂혔어. 그래서 바퀴가 완전히 터져버린 거지. 세상에 이런 길바닥에 덫이 다 있다니. 그럼 이 근처에 진짜 맹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윈샤워는 상황을 파악할수록 멘탈이 나가는 듯했다. 아씨, 애초에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사냥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나 보지. 수모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 뒤쪽으로 걸어가 트렁크를 열어젖혔다. 장비 확인. 스페어 타이어랑 잭 모두 있어요. 장비는 다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옌, 나 혼자 좀 다녀와야겠어. 나는 고개를 쏙 내밀고 물었다. 어디 가시게요? 나침반도 안 먹히는데. 아마 지하에 광석이 묻혀 있어서 자기장에 영향을 준 것 같아. 먹구름이 너무 짙어서 별이랑 달도 안 보이고 별자리로 방향을 잡을 수도 없으니 내가 앞장서서 길을 좀 알아보고 올게. 직접 방향을 확인한다고요? 윈샤워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혼자서 길을 찾는다고요? 만약 숲속에 맹수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모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위험하니까 넌 차 안에서 기다려. 아엔이 타이어를 교체할 거야. 넌 경계서. 맹수가 아엔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윈샤워는 어이가 없었다. 수모가 무수행이의 안전을 저렇게까지 끔찍하게 챙길 일인가? 수모는 당부를 마치고 손전등을 쥔 채 막 출발하려 했다. 내가 입을 열었다. 교수님, 잠깐만요. 나는 일어나 차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수모에게 말했다. 손 좀 줘봐요. 내가 수모 앞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얌전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다. 모기 퇴치용이에요. 수모는 모기 퇴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20분 안으로 돌아올게. 저도 20분 안에 타이어 교체 다 끝내놓을게요. 수모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뒤도 안 돌아보고 빽빽한 숲속으로 몸을 던지더니 이내 자취를 감췄다. 윈샤워는 차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잔뜩 움츠렸다. 유리창 너머로 밖을 훔쳐보는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 나는 잭으로 차를 들어올린 다음 바닥에 엎드려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나는 타이어를 다 갈아 끼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흙투성이가 된 손을 옷에 대충 쓱쓱 닦고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딱 20분. 나는 고개를 들어 앞쪽에 칠흑같이 끝이 안 보이는 빽빽한 숲을 바라보았다. 수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찾으러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옌, 나왔어. 새까만 숲속에서 서서히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새어나오더니 마침내 수모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녀가 숲 밖으로 걸어나왔다. 숲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녀의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단숨에 달려갔다. 수모, 새벽 5시. 보급품을 사러 갔던 팀이 숙소로 돌아왔고 다른 사람들도 집수리를 마친 상태였다. 모두가 마중을 나오러 달려나왔다. 무수행과 수모도 차에서 내렸다. 눈썰미 좋은 닝씨가 단번에 수모의 얼굴에 붙어있는 반창고를 발견했다. 그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교수님, 얼굴이.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는 들고 있던 짐도 내팽개친 채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었고 나는 순식간에 무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교수님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세상에, 흉지면 어떡해요? 교수님, 병원은 가보셨어요? 정말이지 그냥 나뭇가지에 살짝 스친 것뿐인데 조금만 더 늦게 치료했어도 상처가 다 아물었겠다. 진짜. 난 또 무슨 맹수라도 만난 줄 알았잖아. 알고 보니 걷다가 나뭇가지에 살짝 긁힌 것뿐이네. 그 애도 참 어지간히 연약하시네. 고작 그거 한 번 긁혔다고 피가 상처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다니. 아주 사람 놀라 죽겠네. 나는 혼자 뒤쪽으로 걸어가 막 트렁크를 열었다. 내 짐은 내가 옮기려고 막 정리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똑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뒷좌석 차문이 벌컥 열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윈샤워가 좌석에 기댄 채 연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루엔. 류르엔은 원래 수모 곁에 찰싹 붙어서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었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희미하게 듣고는 허둥지둥 뒤쪽으로 달려갔다. 샤오허. 윈샤워는 기운 없이 좌석에 기대어 있었는데 마치 반쯤 죽어가는 사람 꼴이었다. 류르엔이 다급하게 물었다. 너도 다친 거야? 윈샤워는 힘겹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차, 멀미를 하면서 거긴 왜 따라갔어? 류르엔이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윈샤워를 부축해 꺼냈다. 윈샤워는 갈 때도 내내 멀미를 하더니 돌아올 때도 내내 멀미를 해댔다. 토사물만 비닐봉지 2개를 꽉 채울 정도였다. 걔는 이미 인생의 쓴맛을 다 본 표정이었다. 평생 살면서 겪을 고생을 오늘 밤에 다 겪은 것 같았다.
나는 마침 사람들의 짐을 밖으로 꺼내고 있었는데 불쑥 내 이름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류루옌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윈샤워를 부축한 채 내 앞까지 돌진해 와 있었다. 류루옌은 분노에 찬 얼굴이었고 윈샤워는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내 말에 류루옌이 이를 부득부득 깔며 소리쳤다. 무슨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해. 우리 샤워한테 이러지 말고. 나는 어이없다는 듯 무고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뻗어 가리켰고 그걸 본 류루옌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왼쪽 큰 나무 위에 카메라가 떡하니 모든 걸 찍고 있었으니까 나는 입을 열어 말했다.